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루의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YTN 뉴스나이트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결국 청구됐습니다. 이 대표는 법치주의가 무너져 내린 날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어쨌든 영장이 청구된 이상 법원에서 구속 여부를 다투기 전에 국회 체포동의안 문턱을 넘어야 하는데 민주당, 검찰을 한 목소리로 비판하면서도 내년 총선을 생각하면 속내는 좀 복잡해 보입니다. 국민의힘 당권 주자들은 오늘 호남으로 갔습니다. 합동연설회 발언과 최근 지지율 중심으로 잠시 뒤 나이트 포커스에서 여당의 전당대회 상황도 점검하겠습니다. 목요일 뉴스나이트 오늘의 헤드라인부터 정리해드립니다. 2월 16일 목요일 뉴스나이트 주요 뉴스입니다. 대장동과 위례 신도시 개발 비리를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재명 대표에게는 4천억 원대 배임 혐의와 성남FC 운영자금 관련 뇌물 혐의 등이 적용됐습니다. 자신에 대한 영장 청구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는 정적 제거 욕망 때문에 법치주의가 무너져 내렸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국회 체포동의안 표결을 앞두고 당내에서는 이탈표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불체포 특권을 폐지하겠다던 과거 이재명 대표의 발언을 거론하며 스스로 약속을 지키라고 압박했습니다. 정의당도 모두가 법 앞에 평등해야 하는 만큼 불체포 특권은 내려놓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른바 TV조선 재승인 의혹과 관련해서 검찰이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을 피의자로 입건했습니다. 재승인 과정에서 한 위원장이 부당한 지시를 한 정황을 포착하고 한 위원장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도 진행했습니다. 유치원 급식에 모기 기피제와 계면 활성제 등을 넣은 혐의로 기소된 유치원 교사에게 1심에서 징역 4년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교사가 아이들에게 신체적 위험이 큰 행동을 하고도 반성이 없다고 질책했습니다. 12살 아들을 상습적으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부모가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말을 듣지 않아 밀쳤을 뿐이라고 주장해온 의붓 어머니는 아이에게 사죄하는 마음뿐이라고 말했습니다. 한전 개폐기 고장으로 정전됐다가 복구된 뒤 인근 아파트 170여 세대의 월패드가 갑자기 먹통이 돼서 그 책임 소재를 두고 주민 불만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한전에 피해 배상을 요구했지만 한전은 불가항력인 상황이라 배상할 수 없다고 답했습니다. 대장동 위례 신도시 개발 비리를 수사하는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4천억 원대 배임 혐의와 함께 성남FC 후원금과 관련해서는 100억 원대 뇌물 혐의 등이 적용됐습니다. 현재 제1야당 대표에 대해서 구속영장이 청구된 건 헌정사상 처음입니다. 김혜린 기자입니다. 금명간 결론 내겠다고 예고한 지 이틀 만에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150장이 넘는 영장 청구서엔 특정경제범죄법상 배임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죄명 5개가 적시됐습니다. 먼저 검찰은 대장동 개발 비리와 관련해 이 대표에게 4,895억 원대 배임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 대표가 업무상 임무를 어기고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적정이익 6,725억 원에 훨씬 못 미치는 확정이익 1,830억 원만 배당받도록 해 그 차익만큼 손해를 보게 했단 겁니다. 정진상 전 전무조정실장, 유동규 전 본부장 등과 공모해 대장동, 위례 개발 사업과 관련한 직무상 비밀을 민간업자에게 알려준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검찰은 그 결과 민간업자들이 대장동 개발 사업으로 7,886억 원, 위례 신도시 사업으로 211억 원을 부당하게 챙겼다고 봤습니다. 성남FC 구단주로 있으면서 각종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기업들로부터 133억 원에 달하는 뇌물을 받은 혐의도 적시됐습니다. 이와 별개로 네이버 측에 50억 원을 요구하거나 받은 뇌물을 기부받은 것처럼 가장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앞서 3차례 검찰에 불려나왔던 이 대표는 미리 준비한 진술서로 답변을 가름하며 관련 혐의를 모두 부인해왔습니다. 검찰에 조종되는 궁박한 처지에 빠진 이들의
번복된 진술 말고 대체 증거 하나 찾아낸 게 있습니까? 하지만 검찰 관계자는 죄질이 나쁜 중대한 사안임에도 이 대표가 진술을 회피하는 데다가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신병 확보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검찰이 현직 제1야당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건 헌정사상 최초입니다. 이 대표의 영장 심사를 위해선 우선 국회의 체포동의가 필요한데 법원이 체포동의 여구서를 검찰에 보내면 관련 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YTN 김혜린입니다. 검찰은 민관 합동으로 추진된 대장동 개발 사업 때문에 성남시가 4,800억 원 넘는 손해를 봤다고 추산했습니다. 당시 시장이었던 이재명 대표가 자신의 치적을 쌓기 위해서 민간업자들과 유착해서 막대한 이익을 의도적으로 몰아줬다는 게 검찰의 판단입니다. 나혜인 기자입니다. 검찰이 파악한 대장동 개발 이익은 택지 분양 이익과 아파트 분양 수익을 합쳐 9,600억 원에 달합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이 가운데 택지 분양 이익 1,830억 원만 가져왔습니다. 애초 민관 수익 배분 구조를 짤 때 공사 쪽 이익은 고정해뒀기 때문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불확실한 경기 변동을 우려해 확정이익을 선점해둔 거라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민간업자들의 희망사항을 들어준 거라고 결론냈습니다. 민관 유착 없이 정상적으로 사업이 진행됐다면 공사는 전체 개발 이익의 70%인 6,700억 원을 챙길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확정이익을 뺀 4,800억 원을 손해액, 즉 배임액수로 산정했습니다. 1차 수사 때 유동규 전 본부장에게 적용됐던 최소 651억 원보다 7배 넘게 많습니다. 검찰은 대장동 사업 공모지침서를 쓸 때부터 주무부서에선 공사의 적정이익을 70%로 검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표가 이를 무시한 이유는 자신의 정치적 자산을 쌓는 과정에서 민간업자들의 도움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봤습니다. 유착관계는 1공단 공원화 공약 이행이나 시장 재선 과정에서 더 두터워졌고 결국 대장동 개발은 민간업자 멋대로 주무르는 사업이 됐다는 겁니다. 검찰은 확정이익 말고도 서판교 터널 같은 기반시설 조성비를 더 환수했고 개발이익이 많아진 건 폭등한 땅값 때문이라는 이 대표의 주장도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시설 조성비는 환수이익이 아닌 비용일 뿐이고 미래 땅값과 상관없이 공사가 챙겨야 할 이익을 의도적으로 포기했다면 배임이라는 겁니다. 민간업자가 독식한 아파트 분양사업 역시 민관 합동시행사인 성남의들이 참여할 수 있었다고 봤습니다. 검찰은 측근인 정진상 전 실장이 대장동 개발이익 428억 원을 약속받았다는 혐의도 범행 경위 등을 설명하기 위해 영장 청구서에 적었습니다. 다만 이 대표에게 직접 뇌물 약속 혐의를 적용하진 못했습니다. 김용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대장동 일당에게서 받았다는 대선 경선 자금 역시 이 대표 관여 여부를 계속 수사하겠다고 남겨뒀습니다. 대장동 개발 비리의 최종 윗선이 이 대표라는 점은 선언했지만 직접 뒷돈을 받았는지는 아직 충분히 입증하지 못한 셈입니다. 배임 동기와도 직결되는 부분인 만큼 향후 검찰 수사의 숙제로 남았습니다. YTN 나인입니다. 대장동 수사팀이 이재명 대표의 성남FC 사건까지 묶어서 구속영장을 청구할 거라는 건 예상된 수순이긴 했지만 사실 통상적인 일은 아닙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영장 청구 직후 이례적으로 별도의 입장까지 냈습니다. 그 의미를 김다연 기자가 분석해봤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구속영장 청구서에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까지 담았습니다. 후원금 사건은 이 대표가 성남FC 구단주로 있으면서 네이버의 운영자금 50억 원을 요구하고 실제로도 네이버와 두산건설 등 4곳으로부터 건축 인허가 따위를 대가로 133억여 원을 유치했다는 게 핵심으로 수원지검 성남지청이 수사를 맡아왔습니다. 다른 청이 하던 사건까지 묶어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건 통상적인 일은 아닌데 우선 두 가지 모두를 중대한 사안으로 보고 있다는 검찰 인식이 반영된 거로 보입니다. 성남FC 사건의 경우 넘어간 돈이 1억 원 이상이라 단순 뇌물이 아닌 특정 범죄 가중법상 뇌물 혐의가 적용됩니다.
법정형은 무기징역이나 10년 이상의 징역으로 대장동 사건에 적용된 배임 역시 액수가 커서 최대 무기징역이 선고될 수 있는 중범죄입니다. 실제로 검찰은 중형 선고가 예상된다면서 사안의 중대성을 구속 필요성으로 들었습니다. 여기에 이 대표가 구체적 진술을 회피했다며 증거 인멸 우려도 꼽았는데 특히 최근 논란이 된 정성호 민주당 의원의 이 대표 측근 접견도 주요 정황으로 간주했다고 말했습니다. 구속영장 청구 직후 이원석 검찰총장도 입장을 냈습니다. 이 총장은 이 대표 혐의를 불법 정경 유착을 통한 극히 중대한 지역 토착 비리로 짧지만 강도 높게 비판하며 수사팀에 힘을 실어줬습니다. 수장이 일선청의 신병 확보 시도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건 이례적인데 그만큼 이 대표 혐의 소명에 자신감을 느끼고 있다는 뜻으로도 들립니다. 장기간 사업이 이루어졌고 또 관여한 사람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한 물적 증거와 인적 증거, 서면과 서류를 이미 확보한 상황이다. 그렇지 않으면 저희가 말씀하신 대로 야당 대표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없는 것입니다. 물론 사실상 체포 동의안 부결이 유력한 상황에서 검찰이 승부수를 던진 건 영장 청구만으로도 이 대표의 혐의가 중하다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기 때문이란 분석도 나옵니다. 그러나 검찰은 이 대표 사건의 본질은 야당 대표를 향한 수사가 아닌 성남시장 시절 비리에 대한 거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습니다. 그러면서 가결 가능성 등은 고려하지 않고 그저 구속 수사 필요성만을 바탕으로 신병 확보를 시도했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검사 독재 정권, 역사의 심판 같은 격한 발언을 쏟아내면서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이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은 열흘 뒤쯤으로 예상되는데 당내에서는 이탈표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손효정 기자입니다.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자 이재명 대표는 오후 일정을 취소하고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윤석열 정권을 검사 독재 정권으로 규정하고 사사로운 정적 제거 욕망에 법치주의가 무너져 내린 희대의 사건이라며 맹비난했습니다. 독재 권력은 진실을 조작하고 정적을 탄압했지만 결국 독재자는 단죄되었고 역사는 전진했습니다. 반드시 국민과 역사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단 한 점의 부정행위를 한 적도 부정한 돈 한 푼 취한 적도 없는데 국민과 가족 곁을 버리고 도주하겠느냐며 의원이 맞서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그 대법원 판결에도 어긋나는 억지 주장을 써놓은 데다가 야당 대표가 영향력이 많으니까 구속해야 된다라고 써놓은 걸 보고 기가 막혔습니다. 지도부도 일제히 증거 하나 없는 정치적 영장 청구라며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윤석열 사단으로 채워진 검찰은 정부의 실정과 무능을 덮어주기 위한 카드로 야당 지도자 제거라는 극단의 선택을 하고야 말았습니다. 민주당은 현역 의원을 포함한 전국 지역위원장, 보좌진, 당직자 등의 대규모 규탄 대회를 예고했고 두 번째 도심 장외투쟁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영기 일각에서도 검찰의 행태가 비겁하다는 비판이 나오면서 이 대표 체포동의안은 부결 전망이 높습니다. 다만 이 대표가 불체포 특권을 스스로 포기해야 한다는 주장과 함께 부결 당론을 채택하는 데 대한 부정적인 목소리는 여전합니다. 일단 체포동의안을 받아보고 일단 보고 그다음 명경지수와 같은 마음으로 상식에 따라서 양심에 따라서 표결을 해야 된다라고. 당 지도부와 친명계도 굳이 부결 당론으로 비명계를 자극하진 않겠다는 조심스러운 기류가 읽힙니다. 최소 28명이 이탈할 경우 국민의힘과 정의당 등 앞서 가결 의견을 밝힌 의석수에 더해져 부결을 확신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대표 체포동의안은 오는 24일 본회의에 보고된 뒤 28일 본회의가 열리면 당일 무기명 표결이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표결까지 남은 열흘 동안 이재명 대표 영장을 둘러싼 공방은 그 어느 때보다 거세질 전망입니다. YTN 손효정입니다. 네, 국민의힘은 회기 중 현직 의원의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라고 이 대표를 압박했습니다. 정의당도 체포동의안에 찬성하겠다는 뜻을 내비치며 가세했습니다. 황윤태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은 검찰의 영장 청구는 사실상 진술을 거부한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자초한 거라고 쏘아붙였습니다. 그러면서 국회가 범죄인의 도피처가 돼선 안 된다며 체포동의안 가결을 촉구했습니다. 국회의원 윤리 강령에 따라 양심껏 표결합시다. 21대 국회가 헌정사의 양심을 저버린 죄인으로 기록되지 말도록 합시다. 특히 이 대표 본인을 향한 공세 수위를 바짝 끌어올렸습니다.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던 약속을 지키라며 검찰 수사에 반발하는 이 대표를 압박했습니다.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 폐지를 22년 5월과 9월에 국민 앞에 약속을 하고 진실의 문 앞에 선 국민을 기만하고 있습니다. 죄가 없다면 당당하게 조사에 임하십시오. 방탄 논란에 휩싸인 민주당 의원들에게도 화살을 돌렸습니다. 과반 의석을 점한 거대 야당의 체포동의안, 이탈표를 겨냥했다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이 대표 개인의 부정부패 혐의에 민주당이 전 당력을 총동원하여 나서는 이유를 납득할 국민은 없습니다. 정의당은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는 헌정사에 유례없는 불행한 상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좀 더 신중을 기했어야 한다는 건데 다만 체포동의안 표결에선 찬성표를 던지겠다는 방침을 시사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법 앞에서 모두가 평등해야 하고 불체포 특권은 내려놓아야 한다는 일관된 입장을 견지해왔습니다. 민주당이 대규모 규탄 대회를 통해 검찰 수사의 부당성을 강조하는 가운데 여당 역시 맞불 여론전에 주력할 태세여서 가뜩이나 냉랭했던 전국이 빠르게 얼어붙고 있습니다. YTN 황윤태입니다. 국방부가 현 정부 들어 처음 발간한 국방백서에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라고 명시했습니다. 북한 체제를 적으로 다시 규정을 한 건 6년 만인데요. 북위협에 대한 대응 방안도 상세히 기술하며 힘에 의한 평화를 강조했습니다. 한현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정부는 처음으로 발간한 국방백서에서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라고 명시했습니다. 북한의 대남 전략과 우리를 적으로 규정한 사례, 지속적인 핵전력 고도화, 군사적 위협과 도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는 건데 북한 체제를 적으로 규정하는 표현을 국방백서에 명시한 건 지난 2016년 이후 6년 만입니다. 문재인 정부 시기 발간된 국방백서는 북한은 적이란 표현 대신 대한민국의 주권과 국민 등을 위협하고 침해하는 세력을 우리의 적으로 간주한다는 포괄적 적 개념을 사용해왔습니다. 또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김정은으로만 표기하고 북미 정상회담 대신 미북 정상회담으로 순서를 바꾸는 등 북한에 대한 표현도 달라졌습니다. 특별부록에 9.19 군사합의의 이행과 성과를 담았던 2년 전과 달리 최근 반복된 북한의 9.19 군사합의 위반 행위를 일반 부록에 담은 것도 특징입니다. 개념 위주의 설명으로 반쪽에 불과했던 북한의 핵과 미사일 대응 체계에 대한 부분도 5쪽 분량으로 세세하게 담았고 전략자산 전개 빈도 등 미국의 확장 억제 실행력 강화도 4쪽에 걸쳐 상세하게 기술했습니다. 북한의 군사 능력에 대해서는 화성 17형과 극초음속 미사일 등 새롭게 선보인 미사일을 반영했고 북한이 최근까지도 핵 재처리를 통해 플루토늄을 20kg가량 늘려 70여 kg가량 보유한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이어 2020 국방백서에 이웃국가로 표기했던 일본을 가치를 공유하는 가까운 이웃국가로 기술했는데 최근 북한의 도발 등에 맞서는 한미일 군사협력 상황 등을 고려해 격을 높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YTN 한현입니다. 북한이 최근 1년간 주요 인사를 대폭 물갈이하면서 선전 관련 부서의 위상을 강화한 것으로 보입니다. 통일부는 오늘 2월 기준 북한 권력기구도를 공개하면서 지난해 3월과 비교해 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인사는 40% 이상, 비서국 인사는 60% 이상이 교체됐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모두 22개로 추정되는 당 전문부서에서도 조직 규율 등 절반에 해당하는 11개 부서장을 교체했습니다. 당적 통제와 선전, 선동 강화 기조에 따라 관련 전문부서의 위상이 강화됐다는 게 통일부의 설명입니다. 통일부는 최근 북한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딸 김주애를 집중 부각하면서 그간 북한에서 2인자로 꼽혔던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의 위상 변화가 있는 것 아니냐는 주장에 대해서 확인된 것 없다고 밝혔습니다.
통일부가 오늘 공개한 북한 권력기구도를 보면 김여정 부부장은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도 국무위원 자리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김여정 부부장의 지위 변화가 확인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도 확인되는 건 없다고 답변했습니다. 국민의힘 차기 당대표 후보들이 오늘은 호남권 합동연설회에서 맞붙었습니다. 전날 첫 TV토론회에서 불거졌던 쟁점들을 두고 공방이 이어졌는데 후보들 간 신경전 수위도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정유진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전당대회를 꼭 20일 남기고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들이 보수불모지로 불리는 호남에 집결했습니다. 선거인단 비중은 2%에 불과하지만 지난 대선 때 보수정당 역대 최고 득표로 저변 확대 가능성을 보였던 곳인 만큼 당권 주자들의 경쟁도 치열했습니다. 호남 예산을 힘있게 배정할 수 있는 후보, 지명직 최고위원을 호남 출신 인사로 호남의 큰 정치인을 우리 국민의힘에서 반드시 호남의 3명의 국회의원을 하루 전 첫 TV토론의 여진도 이어졌는데 안철수 후보와 김기현 후보는 울산 KTX 노선 변경 의혹을 두고 정면으로 맞붙었습니다. 김기현 후보는 1,800배 차익에 대해서 제대로 해명해야 합니다. 국민의 상식과 도덕적 기준에 맞는 해명을 하십시오. 김기현 후보. 아직도 민주당 DNA를 그대로 가지고 있는 분이 많이 있는 모양입니다. 우리 당에. 그때 다 나왔던 얘기입니다. 이 민주당 시 프레임을 하면서 내부 총질할 후보 여러분 용납하시겠습니까? 안철수 후보가 총선 승리 후 당대표에서 사퇴하겠다고 한 발언을 둘러싼 공방도 이어졌습니다. 총선 때 자기 사람 다 심어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그만두기 때문에 대권 행보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거는 국민 속이는 것이고 당원들에게 꼼수 쓰는 것입니다. 선거 때만 역할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한계를 스스로 노출한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이제 윤심 호소가 실패했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그런 상징적인 어떤 선언 아닌가 싶고요. 남의 공약을 제대로 안 보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저는 제대로 시스템들만 제대로 잘 정비하고 체계를 정비하고 한 다음에 실제 공천에는 관여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본경선 돌입 첫 주 합동연설회에서 맞붙은 후보들은 다음 주 2차 TV토론회와 충청 지역 합동연설회에서 정면 승부를 펼칠 예정입니다. YTN 정유진입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 선거관리위원회가 제주 4.3 사건 발언으로 논란을 빚은 태응호 최고위원 후보에게 언행을 삼가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 기간 동안 지역 민심과 국민 정서에 반하는 언행을 삼가달라는 입장을 어제 태 후보 측에 구두로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12일 제주 4.3 평화공원을 방문한 태 후보는 희생자들에게 사죄하는 과정에서 4.3 사건이 북한 김일성 지시로 촉발됐다고 발언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유족과 관련 단체는 부적절한 발언이라며 태 후보의 사과와 후보직 사퇴를 촉구했고 더불어민주당은 태 후보를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하기도 했습니다. 이른바 종편 재승인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의 칼끝이 방송통신위원회 수장인 한상혁 위원장으로 향했습니다. 검찰은 TV조선 재승인 과정에서 방통위 직원들에게 부당한 지시를 내린 혐의로 한 위원장을 피의자로 입건하고 강제 수사에도 돌입했습니다. 황보혜경 기자입니다. 검찰이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의 사무실과 자택을 전격 압수수색했습니다. 한 위원장의 차량과 휴대전화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고 영장엔 한 위원장이 피의자로 적시됐습니다. 간단히 입장 표명만 좀 부탁드립니다. 좀 어떻게 예, 압수수색 적극적으로 협조를 했고요. 어찌됐거나 입건이 됐다고 하니까 성실히 소명을 할 거고. 지난 2020년 종합편성 채널 재승인 심사 때 TV조선은 기준점을 넘겨 재승인을 받을 수 있었지만 공적 책임 항목에서 기준점에 못 미쳐 조건부 재승인이 결정됐습니다. 검찰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이 과정에서 TV조선의 점수를 고의로 깎았다고 보고 수사를 이어왔습니다.
무엇보다 재승인 과정 전반에 방통위 수장인 한상혁 위원장이 개입한 거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점수 변경과 관련해서 사전에 좀 보고를 받으셨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에 대해서 한 말씀 하세요. 아닙니다. 그건 나중에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최근엔 특정 항목의 점수를 고의로 낮게 준 혐의로 당시 재승인 심사위원장이었던 윤모 교수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이에 앞서는 TV조선 점수표를 수정하라고 요구했다며 방통위 참호과장과 양모국장을 잇따라 구속했습니다. 특히 줄곧 혐의를 부인해오던 차 과장이 구속 이후 진술을 번복하면서 한 위원장을 겨냥한 검찰 수사가 급물살을 탔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차 과장은 윗선에 관여가 있었다는 취지로 말을 바꾼 거로 알려졌는데 검찰은 여기서 윗선이 한 위원장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한 위원장이 당시 TV조선 재승인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해 부당한 지시를 내린 정황을 포착했다며 누구에게 어떤 지시를 했는지 수사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 임명된 한 위원장의 임기는 올해 7월까지, 검찰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위원장을 직접 불러 조사하는 일정도 조율할 계획입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경찰이 시민 언론 더 탐사 강진구 대표에 대해서 또다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른바 청담동 술자리 의혹으로 한동훈 법무부 장관 명예를 훼손하고 스토킹한 혐의를 적용했는데요. 앞서 구속영장이 한 차례 기각된 자택 무단 침입 혐의는 제외됐습니다. 송재인 기자입니다. 지난해 말 한동훈 법무부 장관 자택을 무단으로 침입한 혐의로 구속 갈림길에 섰던 시민언론 더 탐사 강진구 대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에 앞서 한 장관 집을 찾아간 건 모두 취재 활동의 일환이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우리가 청담 게이트를 취재하고 그리고 고위공직자의 차량을 추적한 것을 스토킹 범죄자로 신고한 그걸 통해서 이제 압수수색까지 이루어진 이런 사태에 대해서 법무장관은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한번 물어보려고 했었던. 당시 법원은 구속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며 영장을 기각했고 강 대표는 불구속 수사를 받아왔는데 2달여 만에 다시 구속 위기에 놓였습니다. 경찰이 이번엔 강 대표가 한 장관의 자택에 간 이유로 든 청담동 술자리 의혹, 또 한 장관을 추적한 것과 관련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겁니다. 앞서 강 대표는 한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 대형 법무법인 변호사들과 함께 서울 청담동에서 심야 술자리를 가졌다는 의혹을 유튜브 채널을 통해 제기해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됐습니다. 또 퇴근하는 한 장관을 차로 따라붙었다가 스토킹 혐의로도 고소됐습니다. 경찰은 청담동 술자리 의혹은 허위사실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제보 녹취록에 등장하는 첼리스트 A씨가 거짓말을 했던 거라며 입장을 바꿨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강 대표의 혐의가 인정되고 증거를 없앨 우려도 크다고 판단해 다시 영장을 신청한 거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더 탐사 측은 첼리스트 A씨가 회유나 압박을 당해 말을 바꾼 거로 보고 있다며 경찰이 또다시 구속 수사를 시도하는 건 청담동 술자리 추가 취재를 막기 위해서라고 반발했습니다. YTN 송재인입니다. 검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 대한 법원의 1심 판단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앞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10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오수 전 회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과 벌금 3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또 주가 조작 선수 이모 씨에게는 징역 2년과 벌금 5천만 원을, 주가 조작에 가담한 나머지 공범 4명에게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전주 역할을 한 손모 씨는 범죄 사실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의 주가 조작 행위를 인정해서 유죄를 선고하면서도 주가 변동폭이 크지 않고 시세 차익을 거두지 못한 실패한 시세 조정으로 판단했습니다. 주가 조작에 가담했다는 의혹을 받는 김건희 여사에 대해선 판결문에 김 여사 명의 3개 계좌가 시세 조정에 동원됐다는 내용이 적시됐습니다. 최재해 감사원장이 자신이 쓰는 관사 수리비로 1억 4천만 원을 쓴 사실이 알려지면서 시끄럽습니다. 의혹이 커지자 감사원이 하루 뒤 해명 자료를 내는데 그게 또 논란입니다. 이승배 기자입니다. 논란에 불씨를 댕긴 건 국회 법사위 질의 때였습니다. 최재해 감사원장이 취임 이후에
자신이 사는 관사를 고쳤는데 세금 1억 4천만 원을 썼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7개월 동안 지금 관사 개보수비로 1억 4천만 원 쓰셨습니다. 지금 마당 말고요. 전체 개보수비로 1억 4천만 원. 뭘 그렇게 고칠 게 많은가? 제가 굉장히 좀 납득이 안 돼요. 집이 85년도인가 지은 집이고요. 집이 굉장히 노후화되어 있는 집이고 또 전임 원장님이 중간에 급작스럽게 나가시는 바람에 논란이 커지자 감사원이 하루 뒤 A4 5장짜리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제기된 의혹이 사실과 다르다면서 구체적인 비용 설명과 함께 국회에서 공개되지 않은 사진을 첨부해 반박했습니다. 먼저 화분과 관련해서 재료비에만 480만 원을 쓴 게 아니고 정원 전체에 나무 345주를 심었고 가로등은 정원 둘레로 모두 27개를 새로 달았는데 비싼 건 한 개 최대 65만 원짜리라서 모두 2,300만 원이 들었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빔 프로젝터 설치 등 목적과 달리 썼다는 의혹이 불거진 예산에 대해선 설명이 전혀 없었습니다. 또 규정상 관리비는 기관장이 사비로 내야 하는데 지난해 1월부터 10월까지의 관사 유지 관리비 1,180만 원을 누가 부담했는지에 대해서도 답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야당에선 감사원이 어설프게 해명에 나섰다가 되레 감사원장 부부를 위한 호화 정원을 꾸민 걸 스스로 증명했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이게 해명이 아니라 오히려 지나치게 세금을 너무 많이 쓴 것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이 더 강해지는 그런 내용들도 섞여 있습니다. 예산을 목적 외로 쓴 부분, 이런 것들이 의혹의 핵심이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에 어떤 알맹이가 전혀 없는 해명 내용입니다. 이에 대해 감사원 관계자는 지금 당장 해명할 수 있는 내용에 대해 급하게 자료를 낸 것이며 나머지 의혹들은 계약 회계 집행 실태를 자체 점검해서 결과를 공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YTN 이승배입니다. 취재 감사원장의 관사 호화보수 논란에 대해서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반드시 적법성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전 위원장은 SNS에 취재 감사원장은 지난해 권익위원장 관사에 100만 원 남짓한 수도 동파 비용을 횡령 의혹으로 탈탈 털었다면서 정작 감사원장 자신의 관사는 개보수 비용만 1억 4천만 원을 썼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규정상 관사 관리비는 기관장 개인이 사비로 내는 게 원칙인데 감사원장 관사 관리비는 누가 부담했는지, 관사 개보수 비용이 법적 근거에 맞게 지급됐는지 등에 대해서 감사원장은 명백한 법적 근거 자료를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도로 옆에 설치한 한전 개폐기가 갑자기 고장이 나면서 인근 동네에 전기가 끊겼습니다. 이 정전은 잠시 뒤 복구가 되긴 했는데 이후 주변 아파트 단지 수백 세대에서 가전제품 하나가 먹통이 됐다는 집단 민원이 올라왔습니다. 시청자 제보에 따라서 지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토요일인 지난 4일 저녁 강원도 춘천시 후평동 일대 동네 전체에 갑자기 전기가 끊겼습니다. 정전 원인은 도로 주변에 설치한 한전 개폐기 내부 이상이었습니다. 부랴부랴 수리에 들어갔고 수십 분 만에 정전 사태는 복구됐습니다. 그런데 사고 이후 인근 아파트 단지에서 뜬금없이 전자제품 고장 민원이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전기가 돌아온 후에 이 아파트 여러 세대에서 동일한 가전제품 하나가 고장이 났다는 신고 접수가 들어왔습니다. 시청자가 보내준 사진인데요. 바로 이거 아파트 거실에 설치된 월패드입니다. 먹통이 된 월패드, 출입문 여는 것부터 엘리베이터의 난방 조명까지 모두 문제였습니다. 뭐 택배라든지 아니면 제가 배달 음식 저는 집에서 잘 시켜 먹긴 하는데 제가 내려가서 저한테 핸드폰 전화 오면 제가 내려가서 1층에 가서 문 열어주고. 관리사무소 확인 결과 단지 내 피해 세대는 전체 가구 수의 10% 정도인 179세대. 보증기간이 지났고 아파트 전체 피해도 아니라서 세대별 수리비 23만 1,000원은 전액 자부담으로 결정됐습니다. 이게 가전인데 어떻게 정전 한번 났다고 이게 이렇게 쉽게 망가질 수가 있고. 다른 가전제품은 다 멀쩡한데 월패드 하나만 고장난 이유는 뭘까? 월패드의 경우 안전 및 전자파 인증만 통과하면 제조와 판매가 가능합니다. 업체 측은 순간적인 과전압 때문에 생긴 고장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전기가 나갔다 순간적으로 가전압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 IC도 회로에 영향을 받은 것 같아요. 한전 개폐기가 정전 원인이니 주민들은 피해 배상을 요구했습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받은 공문, 전력 설비는 상시 정전 위험에 노출돼 있고 평소 진단과 점검으로도 내부 이상을 사전에 완벽하게 발견할 수 없는 만큼 전기 공급 약관에 따라 한전은 손해배상을 할 수 없다고 답했습니다. 매년 전국적으로 정전 이후 아파트 월패드가 고장났다는 신고가 잇따르는 상황. 사실 월패드 고장이 정전 때문인지도 모른 채 수리한 사람은 더 많습니다. 제품 품질이 문제인지, 정부 인증이 문제인지, 아니면 한전 전기 공급 약관이 문제인지. 갑작스러운 정전 이후 발생한 세대별 23만 원 수리비에 주민들은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YTN 지환입니다. 아이들이 먹는 유치원 급식에 모기 기피제와 계면 활성제 등을 넣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유치원 교사에게 1심에서 징역 4년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교사가 아이들에게 신체적 위험이 큰 행동을 하고도 변명으로 일관하고 반성이 없다고 질책했습니다. 박정현 기자입니다. 지난 2020년 11월 서울 금천구 유치원. 한 여성이 복도에 있는 급식 카트로 다가가더니 반찬통 덮개를 열고 액체를 뿌립니다. 이 여성은 50대 유치원 교사 A씨입니다. 수사 결과 이 액체에서 샴푸나 치약에 들어가는 계면활성제와 모기 기피제 성분이 검출됐습니다. A씨는 이외에도 동료 교사 보온병과 컵에도 여러 차례 해당 액체를 넣은 거로 파악됐습니다. 급식을 먹은 6살 원아 10여 명은 두드러기나 심한 복통을 호소했습니다. A씨는 병에 담긴 액체가 맹물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지만 결국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 재판부는 보석으로 풀려난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유치원 교사로서 아이들을 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상식에 벗어나는 행동을 했고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또 A씨가 자리 배치 문제로 동료 교사들과 불화를 겪거나 회계관리 문제로 원장에게 경고를 받는 등 범행 동기도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피해 아동 부모들은 아직도 그때만 생각하면 아찔합니다. 우선은 실형을 선고받았고 법정 구속이 돼서 아이들은 그 뒤로도 그때 있었던 피부 알러지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남아 있었어요. 그래서 한동안 고생했고요. 징역 10년을 구형했던 검찰은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성기능 개선이나 근육 강화를 표방한 해외 직접 구매 식품에 발기부전 치료제에 들어가는 성분 등 허가되지 않은 원료가 포함된 경우가 대거 적발됐습니다. 식약처는 해당 식품을 국내로 반입하지 못하도록 조치하고 홈페이지에 명단도 공개했습니다. 김평정 기자입니다. 식약처에서 적발한 건강식품들입니다.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하는 이른바 해외 직구 식품인데 허가되지 않은 성분이 발견됐습니다. 특히 성기능을 개선한다고 광고한 제품이 75개나 적발됐는데 타다라필과 실데나필 같은 발기부전 치료제에 사용되는 성분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타다라필과 실데나필은 협심증과 고혈압을 일으킬 수 있고 특히 심혈관 질환자가 섭취하면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근육이 강화된다고 광고한 61개 제품은 체내에서 남성 호르몬과 비슷한 작용을 하는 단백 동화 스테로이드와 선택적 안드로겐 수용체 조절 물질 등이 확인됐습니다. 단백 동화 스테로이드는 의사의 처방을 받아야 하는 전문 의약품으로 오남용할 경우 불임과 여성형 유방증이 생길 수 있고 청소년은 성장과 뼈 발육이 멈출 수 있습니다. 선택적 안드로겐 수용체 조절 물질은 심장마비와 뇌졸중, 간 손상 같은 치명적인 부작용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식약처는 위해 성분이 확인된 273개 해외 직구 식품의 국내 반입을 차단했습니다. 또 관세청에 해당 제품에 대해 통관 보류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온라인 판매 사이트 접속 차단을 요청했습니다. 식약처의 검사를 받는 정식 수입 식품과 달리 소비자가 직접 구매하는 해외 직구 식품은 안전성을 보장할 수 없고 위해 성분에 따른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해외 직구로 식품을 구매할 때는 구매 전 반드시 국내 반입이 차단된 제품인지 먼저 확인하고 섭취하기 전에는 섭취 방법, 유통기한 등 표시사항을 확인하여
식약처는 적발된 제품의 명단과 사진을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에 공개했습니다. YTN 김평정입니다. 12살 아들을 상습적으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부모가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아이가 숨지기 직전까지도 학대했던 의붓 어머니는 울먹이는 목소리로 아이에게 사죄하는 마음뿐이라고 말했습니다. 김다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흰 외투로 몸과 얼굴을 꽁꽁 가리고 고개를 푹 숙인 채 경찰에게 이끌려 나오는 의붓 어머니 A씨. 아이에게 미안한 마음이 없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흐느끼는 목소리로 사죄하는 마음뿐이라고 말했습니다. 혐의 인정합니까? 아이가 어쩌다 사망한 겁니까? 아이에게 미안한 마음은 없으세요? 아이에게 사죄하는 마음뿐입니다. 아이를 학교합니다. 아내와 다른 경찰서 유치장에 구금되어 있던 친아버지 B 씨는 아이를 안 때렸다고 거짓말한 이유 등을 묻자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지난번에 왜 안 때렸다고 거짓말하셨어요? 왜 아이 때렸습니까? 경찰은 의붓 어머니 A 씨에게 아동학대 살해 혐의를 적용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구속 당시만 하더라도 아동학대 치사 혐의를 적용했지만 A 씨가 아이의 사망 가능성을 충분히 예상하고도 범행을 저질렀다며 죄명을 바꾼 겁니다. 아동학대 살해 혐의가 인정되면 7년 이상 징역부터 최대 사형까지 선고할 수 있어서 아동학대 치사보다 더 무거운 처벌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A 씨는 아이가 숨진 당일 말을 듣지 않아 밀쳤는데 일어나지 않았다고 말하며 고의는 아니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친아버지의 경우 앞서 구속영장에 명시된 것과 같이 상습 아동학대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B 씨가 평소 아들을 학대하긴 했지만 아이가 숨진 당일에는 출근했다가 아내의 연락을 받은 뒤 귀가한 거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또 이들이 재택교육을 한다며 지난해 11월부터 학교에 보내지 않은 데 대해선 아동복지법상 교육적 방임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앞서 지난 7일 이들 부부에게서 상습적으로 학대를 당한 12살 이모고는 몸무게 30kg의 마른 몸에 멍투성이 상태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하이브의 SM 지분 인수로 궁지에 몰린 SM 현 경영진이 이수만 전 총괄 프로듀서의 탈세 의혹과 카지노 사업 계획 등을 폭로하며 반격에 나섰습니다. 하이브는 이수만 전 총괄에 대한 로열티 지급은 없다고 즉각 대응에 나서면서 양측이 여론전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차정용 기자입니다. SM 경영권 분쟁 이후 공식 석상에 나타난 이수만 전 총괄 프로듀서의 첫 메시지는 나무 심기였습니다. 나무 심는 여행을 하는 새로운 문화와 새로운 세상을 열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두고 이수만 전 총괄의 처조카이자 현 SM 경영진인 이성수 대표가 폭로전에 나섰습니다. 친환경적 ESG 메시지를 표방하고 있지만 사실 카지노 설립과 대마초 합법화를 위한 이 전 총괄의 부동산 욕망이 깔렸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전 총괄이 SM 걸그룹 에스파의 노래에 컨셉과 맞지 않은 가사를 무리하게 지시했고 결국 신곡 발매 일정을 미룰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초기 단계의 가사에서는 직접적으로 나무 심기라는 단어까지 등장해요. 에스파 멤버들은 속상해서 울컥하기도 하였습니다. 아울러 이 전 총괄이 해외 프로듀싱을 위해 홍콩에 세운 법인은 역외 탈세와 기형적인 수익 편취를 위한 것이라며 육성 녹음까지 공개했습니다. 나 세금 내고 벌금 맞으면 어떡하지? 내가 내줄게. 걱정하지 마. 많이 있는 사람들 앞에서 내가 얘기할게. 내가 내주지 누구한테 내달라고 그러면 니들이 무슨 돈이 있다고. 이에 대해 이 전 총괄은 이 대표가 착한 조카라며 마음이 아프다는 입장을 측근을 통해 전했습니다. 다만 관련 의혹에는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은 가운데 하이브가 적극 소명에 나섰습니다. 이 전 총괄의 해외 법인에 문제가 있는지 살펴보겠다면서도 계약서상의 이 전 총괄과 SM 간의 관계를 완전히 해소한 만큼 로열티 발생의 소지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만약 법인에 문제가 있다면 이를 알고도 승인한 SM 내부 주체가 누구인지 검토하겠다며 역공에 나섰습니다. 하이브가 다음 달 주주총회에 올릴 SM 새 이사진 후보 7명의 진용을 발표하며 지배구조 개선을 강조하고 있는 가운데 진흙탕 싸움으로 번진 여론전은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차정윤입니다.
네, 오늘의 정치권 관심 뉴스들 진단해보는 나이트 포커스. 김근식 전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 그리고 김준일 뉴스톱 수석 에디터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자, 금명간 청구한다던 검찰의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목요일인 오늘 드디어 이루어졌습니다. 자, 헌정사상 첫 야당 대표에 대한 영장 청구인데요. 대장동 미래개발 의혹 수사하고 성남FC 사건을 이제 엮어서 그 영장을 청구한 건데요. 지금 5개 혐의 정도가 적용되는데 이것부터 좀 정리를 해볼까요? 예, 뭐 대장동하고 위례를 섞어서 이제 그러니까 세 개. 붙여서 이제 3개인데 부패방지법 위반 그리고 이해충돌법 위반 그리고 특정경제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에서 배임 네. 이렇게가 이제 적용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주목해봐야 될 거는 일단은 이 배임은 이제 계속 얘기가 나왔었던 거고요.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같은 경우에는 원래 적용이 안 됐어요. 1차 수사팀 때는. 근데 이게 이제 적용이 되면서 그 소위 말하는 대장동 일당들한테 이게 적용이 됐거든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은 이 금액, 이 개발이익 전체를 다 이를테면은 그러니까 이해충돌방지법이 뭐냐면은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개발 정보를 이재명 대표, 성남시장이 이제 제공을 하고 이들한테 특혜를 줬다라는 거니까 이 개발 이익 전체가 다 이를테면은 범죄 수익이다라고 본 거예요. 그래서 그 전에는 이제 한 651억 얘기가 나오다가 뒤에 이제 영장에 이번에 나온 거는 4,895억으로 늘어났거든요. 그러니까 1차 수사 때 유동규 전 본부장한테 적용됐었던 산정막시하고 달라지면서 그렇죠. 이게 지금 7배 정도 늘어났다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이들이 벌어들인 뭐 김만배, 남욱 등등 정영학 등이 벌어들인 게 전체가 다 범죄 수익이다. 왜냐하면은 정보를 넘긴 대가로 이들이 이득을 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런 이제 혐의가 적용됐다라는 게 좀 주목되고 성남 FC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3자 뇌물수수인 거죠. 요거는 이제 기존하고 비슷합니다. 그래가지고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의 뇌물 그리고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이렇게 있는데 이거는 이제 뭐 네이버라든지 이를테면 두산 뭐 이런 데에서 133억 원을 이제 그 성남 FC로부터 이제 받았는데 이게 후원이나 광고인데 이게 사실상 뇌물이라고 보고 그들한테 대가로 이제 특혜를 줬다. 주로 이제 개발과 관련해서 이를테면은 땅 용도 변경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제2사옥을 이제 뭐 불화받게 해준다든지 이제 허가를 내준다든지 뭐 이런 방식으로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보면은 조금 이 앞에 있는 대장동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치열한 법리, 그러니까 둘 다 법리 논쟁이 될 텐데 이 성남 FC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할 경우에는 지자체가 뭐 지역에 있는 스포츠단을 어떻게 운영을 하느냐 이런 볼멘 소리도 좀 많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지금 특히 주목되는 건 설명해 주신 것 중에서 4,895억 이 배임 액수 굉장히 뭐 어마어마한 액수인데요. 이재명 대표는 그 이익을 뭐라고 설명하냐면 이 시점에는 부동산 경기가 안 좋은 시점이었기 때문에 확정 이익을 확보해 둔 거다. 내가 그래서 이익을 확보한 거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자, 검찰은 이게 민간업자 요구를 들어준 거다 이렇게 봤어요. 이번에 구속영장 청구하면서 검찰이 적시한 내용이 보도된 바에 따르면 이미 그 성남도시개발공사나 이재명 지사가 결재한 그 문건 안에 이미 전체 이익의 70% 정도는 성남도시개발공사가 가질 수 있다라고 추정을 다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 수익의 70%를 성남도계공에 가져가는 것은 다 알고 있는 기정사실이었다는 걸 전제로 하고 있고요. 그 70%가 이익이라고 본 거는 문건이 있었군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걸 성남시장 이재명도 인지했다는 것을 전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건 증거가 있는 것으로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때 초기 당시에 뭐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서 할 때대로 그때도 70%였고 근데 부동산 경기가 좋아져도 또 70%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넣었다고 한다면은 근데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굳이 뺨으로써 70%라는 수익을 다 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걸 다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초과이익 환수를 제한함으로써 뺨으로써 경기가 좋아져서 수천여 개 수익이 생겼을 때 전체 이 성남의뜰이라든지 대장동의 지분에서 50%를 가진 도계공은 1,000몇 억밖에 가져가지 못하고 7%밖에 지분을 갖지 않는 화천대유 성남의뜰이 수천억을 가져간 게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 부분은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과 이재명 시장의 최측근이었던 정진상, 김용의 주도하에 유동규가 채널에 대해서 대장동 일당과 미리 짜고 그 계획과 디자인을 만들었다고 검찰은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뭐 액수가 뭐 651억으로 처음에 유동규로 갔다가 지금은 이제 이재명 지사에게 이재명 대표에게 4,895억으로 해놨는데요. 그러니까 배임의 액수가 차이가 있다는 것은 검찰의 산정 방식이 다른 것도 있지만 지난 2021년에 문재인 정부 하에서의 검찰의 수사 결과로 유동규로 끝을 봤기 때문에 유동규가 최종 목적지라고 정했기 때문에 사실은 낮은 액수로 산정이 됩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고 유동규 이상의 정진상과 김용이 있고 그 뒤에 이재명 시장이 있다는 지금 새로운 진술에서는 훨씬 더 배임 규모가 커지는 건 저는 당연한 거라고 수사 봅니다. 범위도 확대됐기 당연합니다. 때문에. 예. 네. 자, 이재명 대표는 공원 조성비, 서판교 터널 이 조성 비용 이런 것들 다 민간 업자들로부터 환수했다. 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검찰은 이것도 대장동 개발 가치를 높이는 거로 위한 사업 비용이다. 이렇게 이제 본 거거든요. 이거는 나중에 법원에 갔을 때 다툼의 여지가 좀 있을까요? 그러니까 뭐 이거는 정말로 조금 시각차가 극명한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서판교 터널을 조성하는 거를 이제 업자들이 직접 이제 했다라는 거예요. 그 비용을 환수 비용으로 한 거거든요. 그게 이제 1,120억 정도 예를 들면 그런 건데 그 대장동의 구조가 이게 밑에가 산이에요. 그리고 위로는 이제 뚫려 있어서 바깥으로 나갈 수 있는데 이 터널을 뚫지 않으면은 여기 대장동에는 사실은 교통이 완전 고립되는 겁니다. 한쪽으로만 나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업자들 입장에서는 터널을 뚫어야지만 이 대장동 아파트가 분양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러면은 환수한 거로 볼 수 있느냐? 사실은 이 땅의 아파트 분양의 기업 가치를 올리기 위해서 당연히 뚫어야 되는 건데 이거를 이제 환수를 하는 이런 그 금액으로 볼 수 있느냐를 가지고 이제 서로 입장차가 다른 건데 어쨌든 업자들이 이거를 직접 돈을 댄 것도 맞아요. 그러니까 1,120억을 해서 직접 뚫은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좀 시각이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1공단 공원 조성비 같은 경우에도 이런 거예요. 1공단이 이제 성남 구도심에 있는 그 공단이 있던 데인데 여기를 이제 공원화를 하는 거를 계속 개발 그 공약으로 내세웠거든요. 그런데 이게 잘 안 됐어요. 거기에 웬 이해관계도 있고 옛날에 그 땅 주인들도 있고 막 그러니까 그러면 대장동하고 묶어가지고 두 개 사실은 완전 히 떨어져 있는 건데 같이 묶어가지고 공원화도 한 것도 맞거든요. 그럼 이거를 그러면은 이제 공원화가 된 것을 환수액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은 당연한 부대 조건으로 볼 것이냐 이거에 좀 시각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뭐 결정적으로 유죄냐 무죄냐를 가릴 문제는 아닙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은 그 말씀하셨다시피 액수에 좀 차이가 날 가능성 그런 것들은 이제 배제할 수가 없는 거죠. 네. 그렇다면 당시 성남시장이 왜 민간업자들에게 왜 이렇게 천문학적인 액수를 몰아줬을까? 배임을 했다면 배임의 어떤 이유라던가 대가가 있어야 될 텐데 검찰은 어떻게 보고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 검찰이 이제 명확하게 얘기는 안 했지만은 거기에서는 이제 이거를 일종의 이제 개인 비자금으로 쓰려고 한 거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는 시각이 그동안에 일단 수사 방식에서 담겨 있었던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정진상, 김용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뭐 유동규가 들어가가지고 업자들은 믿을 만한 업자들이 큰 돈을 벌고 그 중에서 일부를 돈을 여기로 가져와가지고 이거를 정치자금으로 쓰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는 거가 검찰이 그린 시나리오였는데 결국 정치자금으로 쓰려는 거 요거를 열심히 팠지만은 그거는 기소를 못한 거예요 이번에 그러니까. 아 그렇죠. 그게 이제 뭐 이 전체 그림이니까 사실은 검찰 입장에서는 저는 조금 아쉬운 결과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굉장히 그걸 집중했는데 그게 이제 결과가 안 나오고 기소도 못한 상황이 됐으니까. 그러니까 김용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검찰이 오늘 영장 청구의 내용으로는 이제 그 428억 원의 이른바 대선 자금 저수지용이라고 이야기하는 천화동인 1호 지분 그 절반에 대한 건 영장 청구상에 안 들어있습니다만 영장의 범죄 내용에는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혐의로는 특정이 안 됐지만 그렇죠. 그러니까 영장 청구에 이재명 대표의 구체적 혐의로는 아직 적시하지 않았지만 전반적 이 사건 전체의 범죄 사실로는 들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뭐냐면 지금 당장 우리 수석 예대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은 아직 입증에 대해서 조금 필요한 부분이 남아있기 때문에 뺐습니다만 이 부분을 수사를 계속 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는 것이고요. 저수지용으로 428억을 이야기했다는 것을 이제 그 검찰이 그렇게 보고 있는데 이미 김용 부원장 같은 경우 8억 한 5천만 원 정도 뇌물을 받은 걸로 구속 기소가 돼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유동규로부터 남욱이 조성한 돈을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아까 애꿎게 질문한 것처럼 아니 당시 성남시장이 왜 이렇게 수천억의 이익을 민간한테 몰아줬느냐라고 하는 것들은 그 수수께끼는 성남시장이 민선 1기부터 지금까지 다 구속이 돼 있습니다.
한 명도 빠지지 않고 구속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성남시라고 하는 구도심, 그러나 한 100만 가까이 되는 엄청난 큰 기초단체 하에서는 이 개발의 요구가 너무 많고 그 개발과 관련된 인허가권을 시장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 다사다난한 이 개발과 관련된 부동산 개발과 아파트 인허가와 관련된 수많은 것들이 혐의가 있어서 다 많은 사람이 구속이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당시 2014년 15년 시점에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시장 입장에서는 이 대장동 개발이라는 엄청난 수익을 만들어주는 조건으로 당시 최측근이었던 정진상, 김용과 그리고 그들과 형제지간이었던 유동규가 김만배 등 대장동 일당과 연계돼서 유착이 돼서 그 이익들을 몰아주기로 하고 그러면 그 돈을 실제로 받을 수 있는 것보다는 몰아주기로 하고 나중에 필요할 때 돈을 언제든지 꺼냈을 수 있는 구조로 했다는 것이 검찰의 시각이고 국민들은 그렇게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성남시장이 했을 때 인허가권을 주고 있는데 대장동이라는 인허가권을 실제로 결제해 준 성남시장 이재명 시장이 그런 정도의 사전의 이익 없이 어떻게 그런 큰 무리한 수익 분배 구조를 해줬겠느냐. 이게 이제 제가 볼 때는 검찰의 합리적 의심이라고 볼 수가 있죠. 합리적 의심을 이제 증명을 해야 되는데 이게 천화동인 1호. 자, 그분이 누구냐 이 논란이 굉장히 컸었는데요. 자, 어쨌든 명의자인 김만배 씨도 지금 입을 다물고 있고 김용 부원장도 정진상 전 실장도 지금 진술을 안 하고 있고요. 그리고 남욱 정영학 진술이 있긴 한데 이것도 김만배의 전원입니다. 이제 검찰이 앞으로 좀 밝혀야 될 부분들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 뭐 입을 다물고 있으면은 이게 실제 범죄가 이루어졌는데 이거를 뭐 이렇게 입을 다물고 있는 건지 아니면 실제 그런 일이 없었던 건지는 모르는 거예요, 아직은. 근데 여러 가지 이제 정황상 뭐 아까 전에 뭐 김은식 교수님 말씀하셨지만은 뭐 정진상이나 김용이 돈을 받았다라는 의혹으로 이제 구속 기소가 돼 있는 상황인데 그렇다고 해서 이재명 대표가 이재명 당시 시장이 이 돈의 주인이다. 428억이 전달되지도 아직 않았지만은 그거를 조성하려고 했던 거에 주인이다라고 또 특정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야말로 이제 검찰이 그러니까 의혹을 제기한 쪽에서 이제 입증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진술도 엇갈리고 있어서 사실은 이게 패턴이 좀 비슷합니다. 이를테면 굉장히 많이 이 부분에 있어서 뭐 검찰이 영장에서 뭐 정치적 공동체다 뭐 이렇게 하면서 계속 이제 언론 플레이를 했네 이제 논란도 있고 그러지만은 결국은 기소도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현재까지는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이게 다른 수사에서도 약간 비슷한 패턴으로 많이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배임 여부는 이제 법정에서 다툼을 가질 것이고 뭐 이 뇌물 제3자 뇌물도 이제 다툴 것인데 가장 사람들이 의혹을 가졌던 이 부분은 이제 빠졌다. 그러면 이제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제 검찰의 어떤 언론 플레이 이런 거에 좀 불쾌감을 가질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검찰이 스모킹건을 가지고 있을까 이 부분도 관심인데, 자 오늘 이원석 검찰총장이 굉장히 이례적으로 입장문도 냈고요. 퇴근길에는 우리가 물적 증거, 인적 증거, 서면 서류까지 다 확보하고 있는 상황이다. 안 그랬으면 제1야당 대표 영장 청구 못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저는 그 부분을 주목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원석 총장이 굉장히 신중한 성격입니다. 그리고 검찰 내에서도 상당히 입이 무거운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제1야당 대표를 헌정사상 최초로 영장을 청구하면서 검찰총장 입장문을 내는 건 저는 당연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중대한 사안에 현직 야당 대표를 영장을 청구하면서 어떻게 입장을 내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입장을 내는 건 뭐냐면 이러 정도의 굉장히 중대한 혐의이고 중대한 지역 토착 비리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오늘 퇴근길에도 이러저러한 물적 인적 증거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저는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면 당연히 민주당이나 이재명 대표 쪽에서는 뭐 정적 제거, 야당 탄압이라고 얘기하고 검찰이 증거를 조작하고 있다고 합니다만은 그 이야기를 다 듣고 있는 검찰의 수장으로서의 검찰총장 이원석 총장이 생각할 때 그 수많은 야당의 저항을 다 알고 있는데 영장 청구를 아무 근거도 없이 그야말로 조작된 증거를 가지고 하겠습니까? 저는 그건 거꾸로 생각해 볼 때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차분한 신중한 성격의 이원석 총장으로서는 그런 이재명 대표의 저항과 반발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충분히 압도할 만한 그것들 충분히 무력화시킬 만한 확실한 물적 증거와 인적 증거와 진술과 정황 증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중차대한 시기에 영장을 청구했다는 자신감의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저 대목에서는 이원석 총장이 저 정도 입장문 내고 퇴근길에 이야기할 정도면은 충분히 영장 내용에 그리고 한동훈 장관이 이제 체포동의안을 국회에 보냈을 때 그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그리고 국회의원들이 충분히 고개를 끄덕일 만한
그야말로 움직일 수 없는 증거가 있다는 자신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검찰 관계자가 영장 청구 사유를 이제 설명을 했는데요. 첫째는 사안의 중대성, 그리고 두 번째는 증거인멸인데, 자 검찰에 나와서 구체적인 진술을 안 했다는 거에다 더해서 얼마 전에 이제 보도된 이재명 대표의 측근 정성호 의원이 김용, 정진상 그리고 이화영 전 부지사까지 접견을 했다. 자, 이 부분까지 좀 내용이 반영이 된 것 같아요. 예, 뭐 요거는 좀 논란이 있는 것 네.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보통은 이제 영장을 청구를 할 때 도주 우려, 증거인멸, 사안의 중대성 요 세 가지를 보는데 뭐 이재명 대표가 지금 뭐 도주 우려가 있다라고 뭐 갑자기 밀항선을 타거나 뭐 그럴 가능성은 없다고 봐야죠. 그러면 증거인멸 부분인데 사실은 검찰이 그 전에 얘기했던 증거인멸은 주로 얘기 나왔던 게 뭐냐면은 김만배 씨와 입을 맞출 가능성. 김만배 씨가 밖에 풀려나와 있으니까 다른 사람들은 구속돼 있는데 그런 것들을 검찰 쪽에서 이제 언론에 좀 이렇게 흘렸거든요. 근데 김만배를 구속영장을 재청구했어요. 대장동 340억 원을 이제 이거를 은닉하려고 했다, 수익을. 내일 이제 영장 실질 심사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명분이 없어진 거예요. 이거를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를 구속해야 돼, 명분이. 그러니까 갑자기 튀어나온 게 이제 정성호 의원의 회유 요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뭐 저는 좀 부적절한 처신이었다라고 개인적으로 정성호 의원이 좀 생각을 합니다만, 이 개인이 만나서 얘기한 거를 이런 식으로 언론에다 흘려가지고 이거는 개인의 어떤 접견의 자유, 내용의 자유를 굉장히 제한하는 거 하나. 그리고 이게 회유라고 하고 있잖아요, 지금 검찰 쪽에서는. 회유라는 거는 그런 거죠. 내가 어떤 사건에 있어서 다른 마음을 먹은 거예요. 그래서 이를테면 배신을 한다든지 이 사람한테 불리한 진술을 하려고 하는데 그럼 만나가지고 회유를 해가지고 이 사람의 마음을 돌리는 거를 보통 회유라고 하잖아요. 근데 지금 뭐 이를테면 정진상, 김용 일관되게 지금 그냥 진술을 거부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한테 가서 치열업, 힘내라라고 하는 게 회유에 들어가느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저는 정성호 의원의 해명이 어느 정도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회유로 볼 수 있냐? 그냥 흔들리지 마라. 최선을 다해서 우리 재판 받아보자. 이렇게 얘기한 걸 회유로 볼 수 있냐라는 거예요. 근데 검찰은 이거를 이제 영장 청구의 사유로, 왜냐면 김만배가 구속돼 버리면 그게 사라지니까 이런 식으로 그래서 검찰이 흘렸을 가능성, 이런 거를 조금 이제 언론 플레이를 했을 가능성, 이런 거를 이제 민주당에서 많이 보고 있는 거죠. 그렇죠. 정성호 의원의 특별 접견. 그래서 야당은 이게 회유라기보다는 유출된 거다, 여기에 지금 방점을 찍고 있는데 오늘 법사위에서도 관련한 설전이 상당했어요. 뭐 김도우 법사위원장이 그 평의원 자격으로 그 자료를 요청을 해서 나왔다는 건데요. 당연히 법사위원장이면서 다시 또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자료 요청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그 자료 요청을 했다고 해서 그걸 유출의 어떤 의혹을 가지고 따지는 것보다는 어쨌든 법무부에서 실제로 특별 접견을 통해서 그 당시 배석한 교도관이 작성한 내용들이 정리가 돼서 나온 거기 때문에 뭐 앞뒤 문맥은 따져봐야 되겠습니다만 저런 말이 나왔던 것은 저는 움직일 수 없는 팩트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김준열 수석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정성호 의원의 인격을 믿습니다. 그분이 그렇게 나쁜 분은 아니고 범죄 드라마에 나오는 것처럼 범죄 피의자한테 회유할 사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점잖은 분인데 저는 오비 일학이라고 그 시점에 12월 말 1월 초순 중순쯤에 지금 이재명 대표의 영장 청구와 가장 직간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키맨들이죠. 딱 그 목 근처에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정진상, 김용, 이화영. 이 세 명을 공교롭게 다 만났다는 것 자체가 불필요한 논란을 가져올 수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 거기서 어쨌든 접견 기록에 나와 있는 그 워딩에 따르면 알리바이를 잘 짜라. 그리고 이대로 가면 이재명이 대통령이 된다. 저는 이 말은 굉장히 의미를 불필요하게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충분한 오해 소지가 있다고 봐요. 그건 뭐냐면 저도 회유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회유는 지금까지 생각했던 것을 마음을 고쳐먹으라고 설득하는 건데 그게 아니죠. 이미 정진상, 김용, 이화영은 묵묵부답으로 입을 다 다물고 있는 거예요. 자기 선에서 끝내려고 하는 거죠. 이재명 대표를 불지 않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회유가 아니고 지금까지 잘하고 있습니다. 이대로 가면 이재명 대표 살 것이고 그럼 이재명 대표 대통령이 되면 당신들 보답할 것입니다. 이런 간접적인 은유적인 메시지를 주는 거라고 충분히 오해할 수 있죠. 저는 그래서 정성호 의원이
그렇게 악의를 가지고 범죄 드라마에 나오는 그런 식의 의도를 가진 건 아니겠지만 오비일학이었다. 그 시점에 저런 접견을 하고 그 사람들에게 이대로 가면 이재명이 대통령이 된다는 불필요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제가 볼 때 부적절하고 당연히 검찰 입장에서는 그러면 입 맞추기를 하려고 지금까지 잘해왔던 것처럼 앞으로도 입을 계속 다물고 있으라는 입막음용 면회라고 충분히 생각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어쨌든 이 발언들 때문에 좀 오해 소지가 있을 수 있다. 이거는 정성호 의원도 인정을 그렇죠. 했는데 격려 차원이었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서 이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이재명 대표는 오늘 오후 일정을 취소했습니다. 긴급 최고위원 회의를 소집했는데요. 검찰을 매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발언 직접 듣고 오시죠. 단 한 점의 부정행위를 한 바가 없고 부정한 돈 단 한 푼 취한 바가 없습니다. 일거수일투족이 지금처럼 생중계되는 제가 가족을 버리고 도주하겠습니까? 사상 최대 규모의 수사진에 의한 수년간의 수사, 100번도 넘는 압수수색에 인멸할 수 있는 증거가 남아 있기나 합니까? 조금의 법 상식만 있어도 구속 요건이 전무하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이번 구속영장 청구는 희대의 사건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입니다. 희대의 사건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다. 강한 비판의 목소리를 냈는데요. 자, 이재명 대표 회의 시작 무렵에는 이렇게 뒤돌아서 눈물을 훔치는 이런 장면도 포착이 됐더라고요. 지금 뭐 심경은 굉장히 복잡할 것 같아요. 뭐 심경은 복잡하겠지만 이미 예상됐던 일이고 뭐 희대의 사건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은 저는 맞을 것 같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어쨌든 야당 대표에 대해서 이렇게 영장을 구속영장 청구한 게 처음이라고 본다라면은 어떤 쪽으로 결론이 나든 어떤 쪽으로 결론이 나든 이를테면 이재명 대표가 실제 구속이 돼가지고 이게 이제 유죄가 되든 아니면은 만약 무죄가 나버리면은 이거는 검찰이 무리한 수사였다라는 것도 희대 이제 사건으로 기록이 되겠죠. 뭐 검찰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으나 다만 이제 뭐 눈물을 흘리는 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 이재명 대표가 뭐 평소에도 필요할 때 잘 눈물을 흘린다고 이렇게 또 여당에서는 맨날 비판을 하셔서 악어의 눈물이다 뭐 이렇게 좀 보시는 것 같은데 어쨌든 착잡하기는 할 겁니다. 그러니까 대표 본인의 입장에서는 이게 이제 좀 탄압이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이게 대선에서 승리했으면 또 이런 일은 당하지 않았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서 다만 이제 어쨌든 이제 국회로 좀 공이 넘어간 것 같아요. 체포동의안 이제 이게 좀 중요해진 것 같습니다. 민주당은 내일 대규모 규탄 집회 열겠다고 하고요. 또 장외 집회도 검토하겠다 이런 얘기까지 지금 나온 상황인데 어쨌든 민주당 지금 검찰 비판에 대해서는 한 목소리인 것 같은데요. 체포동의안 처리에 대해서는 당론 채택을 할까 말까 여기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민주당 현역 의원들은 이제 고민을 시작할 때라고 봅니다. 뭐 지난번 노웅래 의원의 체포동의안에서는 뭐 한동훈 장관의 그런 구체적인 뭐 바스락거리는 소리 등등해서 이야기를 해서 감정을 건드려서 뭐 부결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노웅래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 대한 체포동의안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거잖아요. 지금 제1야당 민주당의 현직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 의원의 고민이 커지는 것은 첫 번째가 이번에 체포동의안에 대한 가결과 부결을 결정하는 무기명 투표를 했을 때 투표소에 들어가서 혼자 결정을 해야 됩니다. 뭐 당론으로 할 수는 없다고 보고요. 그건 아마 민주당 지도부에서도 일부 강경파는 당론으로 하자고 합니다만 할 수가 없죠. 그건 국민들의 따가운 눈총을 벗어날 수가 없을 거예요. 그러면 개개인이 가서 스스로 판단해야 될 문제인데 저는 민주당 의원들의 입장에서는 이재명 대표 지키기라는 당장의 목적보다 더 중요한 목표가 뭐겠습니까? 내년 총선입니다. 내년 총선에 이 나의 무기명 투표의 결과가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인가. 그리고 그 전에 반드시 구속영장 청구의 내용들을 보게 될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영장 청구의 150페이지에 대한 구체적 내용을 다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혐의가 얼마나 구체적이고 정확하고 정말 움직일 수 없는 증거들이 있는지를 확인하게 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한동훈 장관이 또 법무부 장관으로서 본회의장에 가서 체포동의안 청구에 대한 취지 설명을 할 겁니다. 그리고 그걸 국민들이 보고 있을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재명 대표는 뭐 정적 제거 야당 탄압이라고 하면서 오늘도 이야기했습니다만 DJYS까지 재소환하면서 민주화 투쟁을 했던 그분들의 야당 탄압과 똑같은 식으로 지금 코스프레를 하는데 국민들이 그걸 이해를 하기가 쉽지가 않죠. 지금 야당 대표로서의 이재명 대표의 행적에 대한 어떤 범죄 혐의가 아니라 10수년 전에
성남시장으로 재직했을 때 토착 비리로 지금 의심을 받고 있는 혐의에 대한 구속영장이에요. 그것을 YS는 유신 독재 정권 말기에 저항했던 야당 대표로서 제명이 됐고, DJ는 광주 민주화운동의 그 산 증인이었는데 그걸 배후 조정 혐의로 조작이 되어서 사형선고를 받았던 분입니다. 그 두 사람을 소환해서 자기랑 같은 급이라고 이야기하면 누가 납득이 되겠냐고요. 그러니까 저는 민주당 의원들도 이제는 개인별로 아마 내년에 총선에 대한 미치는 영향을 생각해 보면 그 구체적인 체포영장의 내용, 한동훈 장관이 국민들에게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오늘 이원석 검찰총장이 자신 있게 설명하는 저 내용, 그리고 민심의 반응, 이걸 봤을 때는 무기명 투표이기 때문에 현장 투표소에 가서는 개인적인 고민 속에서 이탈표가 좀 나올 수도 있다. 나올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이렇게 보시는 건데, 한동훈 장관이 구속의 필요성 설명으로 곧 국회에 이제 오게 될 텐데요. 자, 앞서 이제 노웅래 의원 때 굉장히 자세한 진술 그 얘기를 했다는 점을 지적해 주셨는데, 앞서 이원석 검찰총장이 인적, 물적, 서류, 뭐 서면 다 확보했다 이렇게 얘기를 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뭔가 좀 구체적인 얘기를 이번에도 할까요? 그러니까 저는 조금 이 검찰의 관행이 좀 문제가 있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뭐 수사를 열심히 하는 거 좋은데 이게 습관적 영장 청구 증후군 뭐 이런 것 같아요. 있으면은 그냥 일단 구속시키고 보고 싶은. 근데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도주 우려, 증거 인멸 이런 거잖아요. 자, 노웅래 의원에 있어서 저는 어느 정도 혐의가 있다라고 봤어요. 그런데 이를테면 그거를 이제 검찰이 쥐고 있는 거를 한동훈 장관이 와서 얘기를 했잖아요.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있었다. 그런 게 있으면은 그거를 재판에 가가지고 꺼내가지고 바로 유죄를 때리면 되는 거예요. 이게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하고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뭐 민주당 의원들의 감정에 뭐 반발을 일으키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게 있는데 이게 도주 우려나 증거인멸하고 어떤 관련이 있느냐를 얘기를 해야지 이게 구속영장의 어떤 합당한 이유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이번에도 뭘 꺼냈지는 모르겠으나 그냥 또 이런 중대한 범죄 의혹이 있다라고 또 이제 얘기를 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왜냐면 지난번에 민주당 반발이 있으니까 오히려 부족했다 이렇게 얘기했었거든요. 이게 뭐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제가 본질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냥 범죄 혐의가 있으니까 일단은 중대하니까 구속시키자라는 게 아니라 원래 영장을 왜 치는지에 대해서 좀 본질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검찰이 법무부 장관이나 그런 성찰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 이를테면 이게 구속영장 청구의 이유, 이를테면 증거인멸 도주 우려하고 상관없이 이렇게 중대한 범죄니까 구속시켜 주십시오. 이렇게 또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거는 조금 검찰이 좀 관행을 바꿔야 된다. 제가 보기에는 그런 식의 좀 항상 무조건 구속을 중간에 시키는 거를 일종의 훈장으로 생각해요. 특수부 검사들은 이거를 자신들의 성과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관행을 일단 바꿔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근데 검사의 어떤 직업적 특성 아니겠습니까? 이거는 또. 다른 나라 검사들은 이렇게까지 심하지 않아요. 예, 우리나라 특수부가 좀 심합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구속을 시키는 거가 일종의 뭐랄까 이제 승급이 곧 예정되어 있습니다. 뭐 이런 걸로 좀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의 성과를 이제 높였다라고 판단하는 건데 원래 영장 청구의 원칙으로 돌아가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우리 형사소송법상의 영장 청구의 내용은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도주의 우려,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재영 대표도 내가 어디를 도주하겠습니까? 인멸할 만한 증거가 남아 있습니까라고 이제 볼면 소리를 했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원칙이 뭐냐면 범죄의 중대성이에요. 그러니까 명예훼손죄 정도로 해서 도주 우려나 뭐 증거인멸 우려했다고 구속하지 않습니다. 저도 정치인이기 때문에 정치적 발언을 하다 보면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많이 당해요. 그러면 제가 수사를 받습니다. 그러면 제가 명예훼손을 아무리 했다고 해도 그 명예훼손 중대성 때문에 제가 구속영장 청구는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범죄의 중대성이 제일 우선적인 원칙이에요. 굉장히 중대한 범죄다. 그런데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가 있으니까 신병을 구속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재명 대표에게 영장 청구를 한 것은 제일 원칙이 범죄의 중대성입니다. 문재인 정권 때 했던 검찰이 했던 것도 680몇 억이고 지금 새롭게 산정한 것도 4,000몇 억의 해임, 업무상 배임입니다. 그리고 성남FC는 제3자 뇌물죄입니다. 특가법상 100억이 넘는 뇌물죄예요. 이건 사실은 그게 유죄로 다 인정이 돼서 법원에서 판결이 되면요. 감옥에서 나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돌아가실 때까지. 그 정도로 범죄가 중대한 범죄입니다. 그러면 그런 중대한 범죄의 혐의를 검찰은 확신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럴 때는 신병을 구속하는 게 기본입니다. 그런데다가 세 차례에 걸친 소환에 응하게 됐습니다. 와서 진술문 서면 주소 내고 말 한마디 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돌아서서는
범죄를 증거를 조작하고 있다. 정적을 제거하는 정치 탄압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신병을 구속을 안 합니까? 저는 그런 면에서 보면 영장 청구의 타당성은 저는 검찰로서는 관행을 넘어서서 형사소송법사 저는 매뉴얼대로 하고 있는 거라고 보고요.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 안에서도 국회의원 일부에서는 민주당 안에서 그러면 이재명 대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한 친명 비명 간의 생각이 다른 것이 일종의 갈등으로 비춰지니 차라리 이번에 체포동의안이 가결이 돼서 깔끔하게 대표가 직접 법원에 가서 검찰을 못 믿는다고 하면 검찰이 조작했다고 하면 법원에 가서 그러면 법안 영장 실질심사를 통해서 깔끔하게 정리하고 알겠습니다. 돌아오시기를 바랄 수 있는 거죠. 검찰의 영장 청구 관행과 관련해서 두 분의 이제 다른 의견을 좀 들을 수 있었는데요. 어쨌든 이재명 대표 이번에 구속을 피해간다 해도요. 검찰이 뭐 다른 사건 수사에도 좀 속도를 내고 있는 이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당내에서는 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요. 조응천 의원 어제 발언 듣고 오시겠습니다. 이번 한 번으로 그칠지, 뭐 또 몇 번 더 될지, 또 대장동으로 뭐 끝날지, 뭐 대북 뭐 송금 사건은 어떻게 될지, 이게 모두 기소된다고 가정을 해보면 일주일에 한 서너 번은 재판을 받아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주중 대부분을 재판을 받아야 되는데 이게 공개 재판입니다. 이 총선을 어떻게 치를까? 그게 참 사실은 좀 걱정이 많습니다. 지금 수사 중인 게 굉장히 많기 때문에 모두 기소가 된다고 가정을 하면은 계속 재판을 받으러 나가는 이 상황을 지금 우려했습니다. 그렇죠. 지금 뭐 이재명 대표 영장이 이번에 발부된다고 하면은 파장 불가피하고요. 그래도 지금 남은 수사 얘기한 대로 백현동 개발 수사도 있죠. 그리고 쌍방울 관련 수사들도 있고 선거법 관련도 있고 그렇죠. 굉장히 많이 남아 있어서 자, 이재명 대표 좀 고민이 좀 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재명 대표가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한 것 그리고 끝나고 나와서 기자들 백브리핑에서도 살다 변호사 오래 했지만 이런 영장은 처음 봤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네. 물론 헌정사상 최초의 제1야당 대표에 대한 영장 청구입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살다 저렇게 사법 리스크가 많은 분을 제1야당의 대표로 선출한 것도 처음 있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원인이 어디 있는가를 먼저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지금 사실은 지금 나와 있는 오늘 청구된 내용, 그러니까 대장동과 유래 신도시에 대한 배임 혐의, 그다음에 성남FC 제3자 뇌물 혐의로 영장 청구했다 치더라도 그다음 이분이 어떻게 결론이 난다 하더라도 조응천 의원이 걱정하는 것처럼 다른 혐의들이 또 수도 없이 계속 있습니다. 그럼 이것들에 대해서는 이미 밝혀진 혐의이고 이미 고소가 된 혐의이고 사건을 수사를 종결할 수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끝까지 수사를 해서 파헤쳐야 됩니다. 그럴 경우에 또다시 구속영장 청구가 되고 또다시 기소가 되고 그러면 재판이 한 번이 아니라 여러 개의 재판이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현직 야당 대표직을 유지하고 있을 때 총선은 째깍째깍 시기가 다가오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금 민주당 현역 의원들의 머릿속에 내년 총선밖에 시기가 없죠. 그럼 내년 총선을 특히 수도권에 있는 민주당 의원들 같은 경우 매일 일주일에 몇 번씩 재판에 불려가서 범죄 혐의에 대해서 다툼을 해야 되는 민주당 대표의 얼굴을 가지고 내년 총선의 승리를 장담할 수 있을까? 저는 그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에 체포 동의안이 갔을 때 민주당 국회의원들의 고민은 깊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만약에 이번에 체포동의안이 부결이 되더라도 굉장히 이탈표가 상당한 수로 나온다고 하면은 이재명 대표 리더십도 좀 타격을 입게 되는 이런 상황인데 총선 앞두고 민주당 의원들 어떤 판단을 할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뭐 몇몇 민주당 의원님들한테 좀 의견도 물어보고 넌지시 그랬는데 지금 좀 답변하기가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비공개라고 하더라도 심지어 아니면은 마음을 정하지 못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근데 그런 거는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지금 가장 결정적으로 지금 검찰이 집중적으로 했던 게 428억 원 뇌물, 뭐 정치자금 뭐 이쪽을 지금 했는데 그걸 기소도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러면은 지금 체포를 하게 냅두는 게 맞아? 약간 그런 기류도 일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어쨌든 대표가 이재명 대표가 과거에 이제 뭐 성남시장 시절에 예를 들면 불체포 특권 없애야 된다라고 얘기를 한 거, 그리고 뭐 다른
뭐 노웅래 의원하고 같이 뭐 예. 노웅래 의원도 자유투표를 했는데 이거를 당론으로 하는 거는 좀 무리한 거다. 그리고 아예 당당하게 영장 실질 심사를 받는 게 낫지 않겠냐. 이를테면 예. 영장 실질 심사를 받았는데 법원에서 만약에 이거를 구속영장 기각을 하면은 이거는 검찰이 무리하게 했다라는 게 완전히 입증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아이디어들이 다양하게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지금 뭐 민감한 시기라서 속마음 얘기를 좀 민주당 의원들 잘 하기는 어려운 상황일 것 같은데. 예. 오늘 하필이면 공교롭게도 이낙연계 싱크탱크죠. 연대와 공생이 공개 모임을 가졌습니다.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초청해서 이제 얘기를 듣긴 했는데 물론 이제 선을 긋긴 했는데 일찍 잡힌 거라고 선을 긋긴 했는데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여러 가지 해석들이 나오더라고요. 예, 뭐 이제 현역 의원들은 초대를 안 했다라고 하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뭐 이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상당히 뭐 이제 뭐 아주 민감한 얘기를 하지는 않았지만은 민주당이 백날 투쟁한다고 표 안 나온다 뭐 이런 얘기를 해서 이제 민주당의 나름 시대가 바뀌었다. 예, 조언을 이제 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공교롭다, 오비일학이다 이런 생각은 들고 다만 지금 그렇다고 이낙연 대표가 바로 뭐 예를 들면 이재명 대표 지위가 흔들린다고 해서 이낙연 대표한테 바로 길이 열리는 거냐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거는 또 본인이 비전과 정치적으로 보여줘야 되는데 어쨌든 일부에서는 이렇게 꿈틀대고 있다 정도로 지금 보면 될 것 같고 다들 생각이 복잡한 것 같아요 지금. 예, 자 민주당 얘기 여기까지 하고요. 국민의힘 전당대회 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세 번째 합동연설회가 열렸는데요. 호남에서 진행이 됐습니다. 어제 열린 TV 토론만큼이나 치열한 신경전이 펼쳐졌는데요. 당권 주자들 목소리 함께 듣고 오시겠습니다. 울산 KTX 역세권 시세 차익 질문에 제대로 답하지 못했습니다. 95% 할인에 팔겠다는 능글맞은 말로 그 이상 엄청난 시세 차익이 났다는 걸 오히려 인정했습니다. 만약 김기현 후보가 당대표가 되면 내년 총선에서 민주당의 대당정 비리 심판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공격을 받고 총선 필패의 길을 걷게 될 것입니다. 없는 말 가짜 뉴스 막 만들어 퍼나르는 민주당식 못된 DNA가 우리 페스티벌이 될 전당대회에 횡행하고 있는 것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다 나왔던 얘기입니다. 재탕, 3탕, 4탕 이제 사골탕까지 다 끓일 모양인데 이 민주당식 프레임을 하면서 내부 총질할 후보 여러분 용납하시겠습니까? 우리도 호남을 핵심 지역으로 삼아서 전국 선거를 이길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민주당에서 명맥이 끊긴 호남의 큰 정치인을 우리 국민의힘에서 배출해야 합니다. 이제 이번 전당대회에서 저 천하람이에게 더 큰 역할을 부여해 주십시오. 호남에 적어도 3명의 국회의원이 필요하다. 그렇게는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광역별로 전남, 광주, 전북에 1명씩. 네. 자, 안철수 후보와 김기현 후보. 어제 황교안 후보가 김기현 후보의 울산 KTX 노선이 변경 의혹을 제기를 했는데요. 이걸 두고 오늘 정면으로 맞붙은 이런 모습을 보고 왔습니다. 이게 전당대회 과정에서 이게 조금 문제가 될까요? 과정에서 약간 막 아주 크게는 아니고 약간 문제가 될 수도 있고요. 사실은 이유가 더 문제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대표가 받고 있는 이 많은 의혹들이 대부분이 다 전당대회, 그러니까 그 경선 과정에서 상대방 이낙연 후보 측에서 얘기를 해서 그래서 국민의힘에서 항상 얘기를 하는 게 아니 니네 당에서 다 나온 거를 왜 우리한테 뭐라고 하느냐 이렇게 이제 말씀을 많이 하셨으니까 제가 구어체로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마찬가지예요 이게. 이를테면 김기현 의원이 이제 대표가 되면은 이게 정확하게 뭐냐면은 KTX의 울산의 역세권의 연결도로, 그러니까 KTX가 휜 게 아니라 연결도로가 여기를 개발을 해야 되는데
되는데 원래대로면 이렇게 직선으로 나야 되는데 이게 약간 휘었어요 갑자기. 원래 계획은 직선이었는데 근데 알고 보니 여기에 김기현 의원의 땅이 있다더라. 근데 김기현 의원 측은 이제 이게 뭐 2021년 뭐 20년 이때 나온 건데 여기가 뭐 개발이 되는 묶여 있는 땅이다. 그 실제 그 시세 차익을 본 것도 아니고 그래서 양이원영 의원이 이거를 처음에 제기를 했는데 이거 다 가져가라. 내가 시세 다 줄 테니까 뭐 그런 얘기들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거 그러니까 도로가 휜 건 사실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상당히 이제 리스크가 될 수 있고 결국은 이게 모르겠습니다. 뭐 내부 총질인지 뭔지는 모르겠으나 상당히 그 리스크가 될 가능성은 있지만은 전당대회 이후에도 리스크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그런데 이거 돌이켜 보면 민주당에서도 어쨌든 그런 의혹이 나왔지만은 이제 저기 이재명 시장이 됐잖아요. 대선 후보가 됐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김기현 후보가 이런 의혹이 있음에도 될 가능성이 더 높다고 봐야죠. 네. 안철수 후보가 어제 총선 뒤에 당대표를 사퇴하겠다 이런 발언을 했는데요. 김기현 후보가 오늘 진정성 증명하려고 하면 정정당당하게 아예 대선 출마하지 않겠다 이렇게 선언을 해라 이렇게 또 맞받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어제 TV 토론에서 이제 사실은 갑작스럽게 이제 총선에서 승리하고 바로 당대표를 내려놓겠다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당대표 임기를 다 채우지 않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은 아마도 다분히 김기현 후보 측에서 이야기했던 대선 주자로서의 불안정성, 대선 주자가 당대표가 되면 임기 중반을 넘어서면 현직 대통령과 갈등이 생긴다라는 그 불안감을 이제 해소하기 위해서 나는 내년 총선까지만 하고 당대표 하지 않겠다라고 이제 미리 선제적으로 선을 그은 거였는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김기현 후보는 다시 계속 또 반격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결국 문제의 본질은 대권의 의지가 있는 사람이 당대표를 하는 것이 유리하냐 불리하냐의 싸움입니다. 그 내용에서는 이제 김기현 후보의 어떤 공격에 대해서는 지금 전반적으로 임기 초반에 현직 대통령의 성공을 위해서는 과거에 김무성 대표와 박근혜 대통령 그리고 최근에 이준석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의 갈등 관계를 우리 당원들이 다 겪어봤기 때문에 그 당대표가 대권 주자로서의 의지를 가진 사람이 됐을 경우 좀 불안하지 않을까? 이런 사실 밑바닥 정서가 있는 게 사실입니다. 아마 그것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 안철수 대표가 총선 승리 이후에 내려놓겠다고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요. 저는 그것보다는 총선을 승리할 때 내려놓겠다고 하는 당대표직을 이야기하는 건 제가 볼 때 조금 전략적 미스가 아니었나. 오히려 총선 승리의 자신감과 총선 승리의 비책들을 김기현 후보와 차별화하면서 이야기하는 이른바 수도권 필승론을 이야기하는 게 맞지. 지금 이야기해서 나는 내년 총선 끝나고 그만둘 거예요. 이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좀 너무 선제적으로 방어하다 보니까 사실은 좀 역작용을 불러일으키는 좀 나름대로 부작용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오늘 호남에서 나온 발언을 중심으로 좀 살펴봤고요. 호남이 국민의힘 전체 당원 한 2.2% 정도인데 이게 나중에 박빙구도 뭐 결선으로 가면 이 또한 뭐 중요한 표가 될 테니까요. 자, 지지율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김기현, 안철수 후보 여론조사 결과마다 좀 엎치락 뒤치락하는 이런 결과치들이 나오는데요. 오늘 나온 여론조사도 전화 면접이냐, ARS냐 이거에 따라서 1, 2위가 좀 뒤바뀌는 이런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더라고요. 근데 이게 일관되게 그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ARS 자동응답 같은 경우에는 김기현 후보가 상대적으로 항상 좀 여러 조사를 봐도 잘 나왔고 전화 면접 같은 경우에는 안철수 후보가 좀 다 잘 나오고 1위를 하는 경우가 많았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그 방식, 응답하는 사람들의 어떤 태도나 방식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ARS는 저도 안 봤거든요. 저도 바빠 죽겠는데, 그러니까 안 봤는데 진짜 나는 받아가지고 이거를 꼭 얘기를 해야 되겠다. 누가 이기는지 그런 열성적인 사람들이 이제 받는 건데 상대적으로 안철수 후보의 그 팬덤이나 지지층이 그렇게 열정적이지는 않는 거죠.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오히려 전화 면접 같은 경우에 설득도 하고 이렇게 뭐 당근도 제시하고 그러니까 일반 국민들한테는 저렇게 이제 그 안철수 후보가 그 전화 면접에서 상당히 이제 상대적으로 높은 건데 문제는 이게 당원 투표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전화 면접이 더 민심을 잘 반영한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당원 투표이기 때문에 ARS 쪽에 오히려 정확도가 지금은 좀 더 높을 수가 있다. 지난번에도 한번 지적을 해주신 것 같은데 이게 당심 100% 경선이기 때문에 오히려 ARS가 더 실제 결과와 가까울 수 있다 이렇게 보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정말로 나는 당원 중에서도 꼭 투표를 해야 되겠어라고 굳은 결심을 해가지고 그 핸드폰으로 오는 거를 이제 클릭해가지고 하거나 뭐 ARS를 받을 의지가 있는 분들은 ARS 왔을 때 내가 응답을 다 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느 정도 이제 일치한다고 봐야죠, 성향이. PNR 여론조사 중에서 좀 흥미로운 조사 결과가 있어서 저희가 그래픽을 하나 또 만들어봤는데요.
자, 책임당원 대상으로 조사를 해보면요. 김기현 후보가 이제 오른쪽입니다. 43%, 안철수 후보 20.5%, 거의 뭐 2배 격차로 벌어지죠. 천하람 후보가 17.8, 황교안 13.1 이렇게 가는데 이거를 전체 국민들 대상으로 응답자 수를 넓히면 천하람 후보가 1위로 올라서고요. 그다음에 안철수, 김기현, 뭐 오차범위 내 접전이긴 합니다만 당심과 민심에 꽤 차이가 있어 보이는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전체 일반 국민을 여론조사 대상으로 했을 때는 이제 민심에 의해서는 과거부터 유승민 후보가 1위였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제 지금 우리 국민의힘 전당대 룰은 당원들에 의한 전당원 투표이기 때문에 민심과는 다른 당심이 이제 결국 당대표를 선출하게 돼 있는데 우리 김준일 에디터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우리 당협을 운영해 보면 저희 송파병에도 한 3,000명 정도의 책임당원이 있습니다만 전체적인 전당대회 투표율은 40%를 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럼 80만 우리 책임당원이라 합니다만 사실은 30만을 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면 거의 대부분의 분들은 투표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 고관여층들, 정말 관심이 많고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고 굉장히 열정적인 열성 이 지지층들이 사실은 이 전당대회에 관심을 가지고 기사 다 검색해보고 누가 좋고 누가 나쁜지 전략적으로 판단을 하고 관심을 가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민심이라고 하는 전 국민 대상으로 하는 여론조사 결과하고 실제로 책임당원을 대상으로 하거나 국민의힘 지지층을 대상으로 하거나 이렇게 했을 때 정치에 관심이 많은 고관여층들이 실제로 투표를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해 본다면 그 결과가 사실은 실제 이번 전당대회 결과랑 흡사할 가능성이 있다.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나왔던 여론조사에 좀 눈여겨볼 대목은 천하람 후보가 안철수 후보랑 어떤 조사에서는 오차범위 안에까지 지금 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책임당원 조사에서도 그렇습니다. 예. 2.7%포인트 차이밖에 안 나는. 저게 이제 사실은 뭐 상당히 속도감 있게 좀 뭐 상승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만 지금 남은 게 아직 또 3주 정도가 남아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TV 토론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그 여러 가지 이슈가 생겼을 때 천하람 후보, 안철수 후보 사이 2, 3위가 과연 어떻게 진행이 될지 이 부분도 아마 관전 포인트일 것 같습니다. 천하람 후보는 2주 내에 실버 크로스를 역전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지금 여론 흐름으로 보면은 뭐 양강으로 나오는 조사도 있지만 1강 2중 정도로 보이는 여론조사도 있지 않습니까? 천하람 후보가 결선을 갈 가능성도 있다고 보십니까? 뿐만은 아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하나는 이제 안철수 후보의 팬덤 자체가 당에 들어오신 지도 얼마 안 됐고 미약하다라는 건데 이 소위 말하는 개혁 보수 진영은 단단해요, 나름. 이게 그리고 이쪽 이제 김기현 후보 쪽도 단단하기 때문에 그래서 더 이제 이 투표율, 이 여론조사에 나오는 것보다 더 많이 참여를 할 가능성들이 있는 거고, 실제 약간 2030 젊은 보수들이 천하람 후보를 지지하는데 이 여론조사를 보정을 하더라도 응답률이 상대적으로 낮아요. 그런데 실제 당원들은 당일날은 이렇게 투표를 하기가 더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거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원래 전략적으로 가운데 끼이면은 양쪽으로 다 공격을 받아요. 그러니까 스탠스 잡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선명한 게 좋거든요. 김기현, 천하람이 선명해요.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가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친윤인지 비윤인지 이제 스탠스 잡기, 그래서 항상 모든 선거에서 사실 안철수 후보가 처음에 잘 나오다가 뒤에 안 나오는 게 이게 스탠스 잡는 게 어려워서 그랬거든요. 그래서 지금 전략적으로 지금 한번 모멘텀을 다시 한번 마련해야 될 지금 위기 상황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전략을 한번 안철수 후보는 좀 다시 짜보는 게 좋겠다. 어떤 식으로 가야 될지를 지금 좀 재점검을 해야 될 상황이에요.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김근식 전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 그리고 김준일 뉴스톱 수석 에디터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대장동과 위례신도시 개발 비리를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4천억 원대 배임 혐의와 함께 성남FC 후원금과 관련해서는 100억 원대 뇌물 혐의 등이 적용됐습니다. 현직 제1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된 건 헌정사상 처음입니다. 김혜린 기자입니다. 금명간 결론 내겠다고 예고한 지 이틀 만에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150장이 넘는 영장 청구서엔 특정경제범죄법상 배임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죄명 5개가 적시됐습니다. 먼저 검찰은 대장동 개발 비리와 관련해 이 대표에게 4,895억 원대 배임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 대표가 업무상 임무를 어기고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적정이익 6,725억 원에 훨씬 못 미치는 확정이익 1,830억 원만 배당받도록 해 그 차익만큼 손해를 보게 했던 겁니다. 정진상 전 전무조정실장, 유동규 전 본부장 등과 공모해 대장동, 위례 개발 사업과 관련한 직무상 비밀을 민간업자에게 알려준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검찰은 그 결과 민간업자들이 대장동 개발 사업으로 7,886억 원, 위례 신도시 사업으로 211억 원을 부당하게 챙겼다고 봤습니다. 성남FC 구단주로 있으면서 각종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기업들로부터 133억 원에 달하는 뇌물을 받은 혐의도 적시됐습니다. 이와 별개로 네이버 측에 50억 원을 요구하거나 받은 뇌물을 기부받은 것처럼 가장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앞서 3차례 검찰에 불려나왔던 이 대표는 미리 준비한 진술서로 답변을 가름하며 관련 혐의를 모두 부인해왔습니다. 검찰에 조종되는 궁박한 처지에 빠진 이들의 번복된 진술 말고 대체 증거 하나 찾아낸 게 있습니까? 하지만 검찰 관계자는 죄질이 나쁜 중대한 사안임에도 이 대표가 진술을 회피하는 데다가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신병 확보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검찰이 현직 제1야당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건 헌정사상 최초입니다. 이 대표의 영장 심사를 위해선 우선 국회에 체포동의가 필요한데 법원이 체포동의 여구서를 검찰에 보내면 관련 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YTN 김혜린입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대장동과 위례 신도시 개발 비리 사건을 불법 정경유착을 통한 매우 중대한 지역 토착 비리라고 규정했습니다. 이 총장은 오늘 퇴근길 기자들과 만나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 청구 배경에 대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총장은 혐의 입증에 대한 질문에 충분한 증거 없이 야당 대표를 상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는 없을 거라며 이미 충분한 인적 증거와 물적 증거, 서면, 서류를 확보한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윤석열 검사 독재 정권이 검찰권 사유화를 선포한 날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윤석열 검사 독재 정권이 검찰권 사유화를 선포한 날입니다. 사사로운 정적 제거 욕망에 법치주의가 무너져 내린 날입니다. 단 한 점의 부정행위를 한 바가 없고 부정한 돈 단 한 푼 취한 바가 없습니다. 조금의 법 상식만 있어도 구속 요건이 전무하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이번 구속영장 청구는 희대의 사건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입니다. 검사 독재 정권의 헌정 질서 파괴에 의연하게 맞서겠습니다. 오늘 아침 8시 40분쯤 서울 도남동에 있는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승용차 한 대가 빠른 속도로 벽을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혼자 타고 있던 50대 남성 운전자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경찰은 차량 급발진과 음주운전 등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5시 반쯤 충남 서산시에 있는 한 아파트에서 인도로 넘어온 승용차가 마트로 돌진했습니다. 길을 지나고 있던 10살 남자아이가 승용차에 치여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60대 여성 운전자는 음주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됐으며 갑자기 차량이 돌진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부가 일정 규모 이상 노동조합에 재정 운영에 관한 자료를 제출해달라고 요구한 결과 전체 37%만 제대로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용부는 이 회계 자료를 내지 않은 곳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내린 후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최명신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는 앞서 지난달 조합원 수가 1,000명 이상인 단위노조와 연합단체 334곳에 동시 공문을 보냈습니다. 15일까지 노동당국에
재정 관련 장부와 서류를 어떻게 비치하고 보관하고 있는지 보고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노동부는 조합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노조의 회계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자료를 제대로 제출한 곳은 전체 36.7%인 120곳에 그쳤습니다. 16.5%는 자료를 하나도 내지 않았고 46.8%는 자료 일부만 제출했습니다. 상급 단체별로는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의 제출률이 각각 38.7%와 24.6%에 그쳤습니다. 노동계의 비협조는 이미 예견된 상황이었습니다. 노조의 부패 프레임을 씌우고 노조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조치라며 제출 거부 의사를 분명히 했습니다. 정부가 관심 갖고 들여다봐야 할 것은 노동조합의 회계가 아니라 노동자들의 삶입니다. 오늘 양대노총은 윤석열 정권의 노동 탄압에 맞서 함께 싸울 것을 결의합니다. 노동부는 노조가 회계 투명성과 관련한 법을 위반해 깜깜이 회계라는 불신을 자초했다고 비판했습니다. 겉 표지하고 안에 한 장만 찍어서 보내면 되는데 MG노조에서 얘기하듯이 거기는 뭐 50원짜리도 다 공개한다고 그러던데 아이 투명하고 당당하면 뭐 공개를 안 할 이유가 못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고용부는 회계 자료를 내지 않은 곳에 시정명령 후 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하고 추가 징계 조치도 검토한다는 계획입니다. YTN 최명신입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어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위를 통과한 일명 노란봉투법과 관련해서 파업 만능주의로 인해 사회적 갈등만 커질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이 장관은 오늘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토론회에서 법치주의와 충돌되는 입법으로 향후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오늘 지하철 탑승 시위를 벌여온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협회연대 대표에게 오는 20일까지 출석하라고 최종 통보했습니다. 경찰은 지난해부터 수차례 박 대표에게 출석을 요구해왔다며 박 대표가 출석을 거부하고 있어 최종 출석을 통보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박 대표는 지하철 탑승 시위를 하면서 전철 운행을 지연시키고 도로를 무단으로 점거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피겨 여왕 김연아의 매니지먼트사인 올드스포츠는 최근 김연아 부부에 대한 터무니없는 가짜 뉴스가 SNS를 통해서 업로드와 유포되고 있다며 가짜뉴스 유튜버와 유포자에 대해서 엄중히 법적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올드스포츠는 가짜뉴스가 표현의 자유라는 미명하에 독버섯처럼 번져가고 있다며 유튜브의 가짜뉴스를 삭제, 차단하고 유포를 근절할 수 있도록 구글 측의 노력과 지원도 당부했습니다. 글로벌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국 반도체 산업에 또다시 고비가 닥쳤습니다. 미국이 중국 투자를 막는 반도체법의 보조금 대상과 조건 등 구체적인 지침을 다음 주쯤에 발표할 예정인데요. 정부와 업계는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서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박홍구 기자입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해 8월 미국에 반도체 공장을 지으면 527억 달러, 우리 돈 약 68조 원을 지원하는 내용의 반도체법을 통과시켰습니다. 혜택을 받을 경우 앞으로 10년 동안 중국 등 안보 위협 국가에 투자해서는 안 된다는 조항도 들어 있습니다. But these industry leaders also see America is back. The future of the chip industry is going to be made in America. 삼성전자는 170억 달러를 들여 미국 텍사스주에 파운드리 공장을 짓고 있고 앞으로 20년 동안 2천억 달러를 투자해 반도체 공장 11곳을 신설한다는 계획도 세워두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는 150억 달러를 투자해 미국의 첨단 패키징 공장을 지을 예정입니다. 하지만 두 회사 모두 중국에 공장을 두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중국 시안의 낸드 플래시 공장에서 전체 공급량의 40%를 생산하고 SK하이닉스는 D램 생산량의 절반을 중국 우시에서 만들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의 보조금 혜택을 받으려면 이 공장들의 증설이나 유지 보수 투자를 중단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신규 투자는 당연히 하지 않더라도 반도체 제조 장비라든지 그런 거 납품하는 데 있어서는 가이드라인이 지난 10월에 이미 나왔거든요. 적어도 거기까지는 우리가 기계 설비를 투자를 한다든지. 미국 상무부는 이르면 다음 주쯤 반도체법과 관련해 보조금 신청 자격과 기준 등에 대한 세부 지침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우리 정부와 산업계는 미국 측에
일정 기간 대중국 투자 유예를 요청하는 등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협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기업의 이익은 최대화하면서 또 부담을 최소화하는 쪽으로 하고요. 그럴 쪽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저희가 또 큰 부담을 지지 않도록 할 수 있지 않을까 제가 희망적인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미국은 중국과 패권 전쟁에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 반도체법을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글로벌 경기 침체 속에 실적 부진을 겪고 있는 우리 반도체 산업이 또다시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난관에 봉착했습니다. YTN 박홍구입니다. 지난해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가 20% 넘게 하락하면서 2006년 관련 조사를 시작한 이후에 가장 큰 낙폭을 기록했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은 지난해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 지수가 22.09% 떨어져 세계 경제 위기가 있었던 2008년 마이너스 10.21%보다 큰 폭으로 하락했다고 밝혔습니다. 전국 아파트 실거래가 지수도 지난해 16.84% 하락하면서 조사 이래 최대 낙폭을 보였습니다. 지난해 아파트 실거래가가 크게 내리면서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도 지난해보다 큰 낙폭을 기록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중국의 의료보험 급여 삭감 조치에 반발하는 퇴직 노인들의 대규모 시위가 확산하고 있습니다. 지난 연말 백지 시위에 빗대 백발 시위라는 말까지 나왔는데 시진핑 집권 3기를 여는 양회를 앞두고 중국 당국도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강정규 특파원입니다. 1911년 신해혁명이 터졌던 중국 우한 중산공원 입구에 군중들이 집결했습니다. 대부분 머리에 하얀 서리가 내려앉은 퇴직자들, 저지하는 경찰과 몸싸움을 벌입니다. 지난 8일 의료보험급여 삭감 조치에 반발해 집단 행동에 나섰던 퇴직자들이 다시 모인 겁니다. 15일까지 해결책을 마련해달라고 당국에 최후 통첩했지만 설득력 있는 대답을 듣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같은 날 우한 시내 대학들이 갑자기 폐쇄됐다는 글도 잇따라 올라왔습니다. 지난 연말 백지 시위에 나섰던 젊은이들이 퇴직자들의 백발 시위에 동요할 것을 우려한 조치로 보입니다. 우한에 이어 다롄이나 광저우 등지에서도 비슷한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중국의 빨라진 고령화 시계와 제로 코로나 3년 동안 누적된 지방재정 악화 등 구조적인 문제가 원인으로 꼽힙니다. 중국 최대 연례 정치 행사인 양회를 앞둔 민감한 시점이라 공안 당국도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집권 3기를 여는 시진핑 정권이 어떤 대답을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오늘 아침 6시쯤 중국 장쑤성에 있는 4층짜리 숙박시설에서 불이 나 6명이 숨지고 28명이 다쳤습니다. 목격자들은 일부 투숙객들이 창밖으로 뛰어내리거나 커튼을 묶어 탈출하기도 했다며 화재 당시 장면을 인터넷에 공유했습니다. 현지 소방당국은 진화와 구조 수색을 마치고 화재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서해 최북단 인천 백령도에 이르면 2027년 공항이 들어서게 됩니다. 배로 5시간이나 걸리고 걸핏하면 기상 악화로 배편이 끊겨서 불편을 겪는 백령도 주민 만여 명에게는 희소식이 되고 있습니다. 강성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백령도 솔개지구 25만 4천 제곱미터 부지에 1200m짜리 활주로 1개와 계류장, 터미널 등이 조성됩니다. 80인승 비행기가 이착륙할 수 있는 소형 공항입니다. 인천항에서 백령도까지 배로 이동하는 데 평균 너댓 시간이 걸리고 기상 상황에 따라 결항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공항이 문을 열면 이동 시간이 1시간 정도로 크게 줄어들고 기상 악화로 인한 결항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결항과 지연 비율이 선박은 23%, 비행기는 7% 정도에 지나지 않습니다. 국토교통부는 2029년 개항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인천시는 행정 절차 등을 신속히 진행해 2027년에 완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제 백령공항 건설로 교통의 접근성이 확보되고 또 이에 따라서 특히 관광, 또 문화, 그리고 산업에 이르기까지 새로운 미래형 산업도시로 발전해 갈 수 있다고 봅니다. 인천시는 백령도 공항 인근 개발까지 종합적으로 추진해 서해 5도 발전의 디딤돌로 삼겠다는 계획입니다. 길고 곱게 뻗은 백사장, 최대 200m에 달하는 드넓은 해변,
모래로 다져진 단단한 땅이라는 뜻의 삽인 사곳 해변입니다. 1950, 60년대에는 군용기들이 뜨고 내리면서 천연 비행장으로 활용됐던 곳입니다. 간척 사업의 영향으로 모래의 밀집도가 느슨해지면서 공항의료소의 기능을 상실했지만 이르면 2027년이면 백령도에 또다시 비행기가 뜨고 내릴 수 있게 됩니다. YTN 강소옥입니다. 오는 4월 국제정원 박람회가 열리는 전남 순천의 현안 가운데 하나가 바로 도심을 가로지르는 경전선 문제입니다. 앞으로는 고속 처리되는데 이 기존 노선을 쓰면 열차가 다니는 횟수가 대폭 늘어나 위험하기도 하고 또 도시의 발전을 가로막는다는 건데요. 순천 시민의 끈질긴 문제 제기 끝에 결국 국토교통부가 기존 계획을 전면 재검토하고 사실상 밖으로 철길을 돌리겠다고 밝혔습니다. 김범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도시 전체가 정원을 추구하는 대한민국 생태 수도 전남 순천. 문제는 옛 도심을 반으로 갈라놓고 있는 경전선 철길입니다. 우여곡절 끝에 고속철 계획이 확정됐지만 기존 노선을 그대로 쓰기로 한 게 문제입니다. 먼저 우리 도사동이 정말 중심부에 이렇게 관통을 하다 보니까 너무 마음이 불안했고 막 안 좋은 면이 있었는데 이게 경전선 때문에 저희들이 서울까지도 올라갔어요. 올라갈 때 정말로 갈급한 심령으로 집회를 열고 곳곳에 현수막을 거는 등 순천 시민과 사회단체, 순천시는 하나가 돼 도심을 관통하는 노선의 변경을 꾸준히 촉구해 왔습니다. 빗발치는 노선 변경 요구에 마침내 정부도 화답하고 나섰습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접 현장을 찾아 시민의 의견을 들은 겁니다. 전문가들이 계시기 때문에 도심을 통과하는 이 불행한 일을 막아서 이 세 개 안 중에 가장 합리적이고 합당한 방법으로 장관님이 결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님으로부터 장관이 직접 갔다 오라는 지시를 받고 왔습니다. 미래의 후손들에게 우리는 떳떳한 그런 사업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전면적인 검토를 하게 됐습니다. 절길을 밖으로 돌리면 예산이 더 들어가는 만큼 전라남도도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대상 선정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일단 순천 시민의 염원을 저희들이 충분히 알았고요. 앞으로 국토부에서 최저간이 나올 수 있도록 우리 전라남도와 순천시가 계속적으로 머리를 맞대고 국토부하고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확정된 순천 도심 통과 경전선 우회는 정원도시 순천이 남해안 관광벨트의 중심으로 우뚝 서는데 날개를 달아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YTN 김범환입니다. 최근 북한 모습을 소개하는 유튜버들이 잇따라 등장한 가운데 자유아시아 방송 RFA는 지난 10일 틱톡에서 북한에서의 삶이라는 이름의 계정이 신설돼 수백만 건의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RFA는 북한에서의 아침 산책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1,790만 조회수를 기록했다고 전했는데 해당 영상들은 대부분 짧은 영어 자막 이외에 별다른 설명 없이 북한의 도시와 학교, 산 등의 풍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현승 글로벌 피스 재단 연구원은 틱톡에 북한 일상에 대한 영상이 올라간 건 처음이라며 북한 정부가 선전용으로 우정하는 계정일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해양경찰이 오는 4월까지 실뱀장어 불법 조업을 집중 단속합니다. 인천해양경찰서는 실뱀장어의 가격이 높게 형성돼 매년 불법 포획이 기승을 부린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인천해경은 무허가 조업과 불법 포획물 판매, 무등록 어선 사용 등 불법 포획 관련 범죄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방침입니다. 내일은 큰 일교차 염두에 두고 옷차림 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서울 아침 기온이 영하 1도까지 떨어지는 등 아침에는 예년의 겨울 추위가 나타날 것으로 보이는데요. 하지만 한낮에는
8도까지 오르는 등 오늘보다 4도, 예년보다 3도가량 높아지며 온화함이 감돌겠습니다. 하늘은 대체로 구름만 많겠지만 남부지방에는 내일 밤사이 비가 내리겠습니다. 이 지역에서 늦은 시간 귀가하신다면 우산 챙기시기 바랍니다. 또 중서부 지방을 중심으로는 미세먼지 농도가 짙게 나타나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오늘보다 1도에서 4도가량 낮겠습니다. 서울 영하 1도, 춘천 영하 5도, 대전 영하 2도, 안동 영하 3도로 예상됩니다. 낮 기온은 오늘보다 1도에서 4도가량 높겠습니다. 서울 8도, 대전 10도, 광주 12도, 부산 13도로 예상됩니다. 주말에도 추위 걱정은 없지만 토요일 오후부터 일요일 오전 사이 전국에 비나 눈이 오겠고 남부지방에는 많은 비가, 강원 산간에는 많은 눈이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목요일 뉴스나이트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